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인성 작가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특히 요즘에 약간 이제 AI 시장의 온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뭐 몇 개월 지났잖아요. 이미 좀 네. 확 올라온지. 뭐 고민도 한번 일어날 때도 됐고. 뭐 사실 이거 모두 다 이게 너무 첨단 기술이니까 현장에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 마지막 결과를 잘 모를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는 것도 다 되게 그 가능성이 낮은 예상? 막 49대 51 싸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냥 그런 시장이구나를 일단 이해하고 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주식 투자는 근데 많이 안 하신다고 하죠. 저는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죠, 사실. 네네. 갔어야 되는데, 다른 데로. 아니 근데 엔비디아도 한참 예, 많이 예. 올랐다가 뭐 실적 발표 이후에 하루에 막 9%막 이렇게 급락하는 날도 생기고 네. 변동성도 많이 생겼는데 특히 이제 지난번 가장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와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냥 예상한 대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이렇게 단기간 급등했던 주식들 하루에 몇 %씩 왔다 갔다 하는 거 흔한 일이고, 네. 엔비디아의 요번 실적이라고 해도 사실 이 반도체는 설계에서 제조까지 가는 밸류체인이 그렇게 몇 개월 만에 확 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되려 예상한 대로 나왔으니까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강력하게 치고 들어온 사람은 없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상을 어차피 크게 벗어날 수 없는 비즈니스다. 예,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가 칩을 더 많이 파는 방법은 그 위탁 제조회사 TSMC가 갑자기 물량을 늘려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한 2년 전에 결정된 물량이죠. TSMC의 공장 크기는. 이 반도체 증산은 연 단위로만 계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요번 분기에 엔비디아의 칩 판매량이 뭐 2배씩 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칩을 팔려고 했는데 경쟁자가 갑자기 엄청 좋은 칩을 내놨다고 하면 할인 판매하느라고 매출이 확 떨어지고 물량이 유지되는 식으로 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전분기, 요번 분기 비교했을 때 뭔가 뭐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이런 일 자체가 좀 일어나기 힘들다고 봐야죠. 아하. 또 하나의 이제 고민이 이제 사실 이게 오늘의 또 그 주제 키워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엔비디아의 GPU는 과연 대체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정인성 작가님하고 크게 토론할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결과론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구동하고 있다고 하면요. 네네네. 이제 이때 시나리오가 되게 많은데 하나는 지금 우리 돌리는 챗GPT 같은 인공지능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훨씬 큰 인공지능을 했더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프로그램으로서 인공지능의 크기가 확 커진다는 거예요. 네. 챗GPT도 기존에 있던 그 번역용 인공지능 이런 것보다 사이즈가 뭐 20배, 100배 가까이 큰 녀석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예를 들어 한 100배 더 키우면 훨씬 좋아지더라. 이런 게 보인다고 하면은 다른 칩들이 대체할 가능성도 있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아무리 크기를 키워도 좋은 녀석이 안 나온다고 하면 이미 잘 구동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네. 그러면 엔비디아를 딱히 벗어날 이유가 없죠, 쓰는 사람들이. 저는 이건 되게 예측하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체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엔비디아랑 설계 회사들뿐만 아니라 칩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 이걸로 무언가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되게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회사들은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좀 노리지 않는 시장들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할 거잖아요. 아,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다 되는데 엔비디아 걸로 왜 프로그래밍하고 AI 하는 사람들이 낯선 곳으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굳이 모험을 하면서. 예. 물론 원가 이득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원가 싸움 단계로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네. 지금은 새로운 비즈 기회를 찾고 새로운 AI를 개발하는 단계죠. 짧은 시간 내로 엔비디아가 못할 것 같은 영역, 엄청 키운다든지 엄청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다른 반도체 회사들도.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돌파가 있냐 없냐가 이제 특정 분야에서 엔비디아를 대체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장도 아니고 완전히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렇죠. 틈새 이런 예, 식으로. AI라는 것도 기술 발전이 계속되면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뭔가 번역을 돌렸다고 하면 네. 나중에는 조금 더 작은 기계로도 하고 싶고 TV에 넣고 싶을 수도 있고 드론에도 비슷한 걸 넣어보고 싶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엔비디아가 거의 모든 걸 잘 돌리지만 예를 들면 드론에서 구동하려고 봤더니 너무 파워를 많이 써요. 뭐 그런 경우면 드론에는 엔비디아용 대신 다른 걸 써보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죠. 아하. 엔비디아가 따라오기 전에 자리를 잡았다면. 네네네. 그렇게 응용처가 늘어감에 따라서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하. 기본적으로 칩이 특정 영역에 자리를 하나 잡았으면은 그 녀석을 밀어내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인텔도 30년 넘게 걸렸죠.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데. 응용처가 많아지면 그 사이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커지면은 조금씩 더 틈새가 생겨난다. 이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아하. 새로운 시장에 제가 AI 넣고 싶은데 엔비디아 칩에다가 내 인공지능을 넣어서 돌리려고 했더니 네. 구동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전 한 4시간 정도 구동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로 엔비디아가 주는 가장 작은 솔루션으로도 2시간밖에 안 된다. 네네네. 근데 난 2시간으로는 비즈니스가 안 되겠더라, 내 인공지능은. 그러면 다른 칩을 써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칩으로 비즈니스가 성공하면 그 자리에 또 그 칩, 엔비디아가 아닌 어떤 칩을 중심으로 또 사용자들이 생겨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를 대체한다기보단 다른 곳에 새로운 왕국이 생기는 형태가 되는 거죠, 기본은. 그리고 또 정희성 작가님이 한 1년여 전, 1년 반 예. 조금 안 됐나? 그때 출연하셨을 때 쿠다 생태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었어요. 예, 예. 그때도 제가 드렸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막강한 지위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쿠다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경쟁자들이 넘어오는 거는 이제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 쿠다 생태계를 설명해 주셨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 그 고정 댓글에 같이 엮어 드릴 테니까 그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AMD 네. 또 이제 엔비디아 이제 경쟁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생태계를 넘어서 이 개발의 뭐 툴이라고 하는데 쿠다를 쓰던 사람들도 AMD로 넘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예, 뭐 그렇죠. 그래서 이 쿠다 생태계를 그대로 쓰거나 혹은 뭐 변형해서 쓰거나 호환해서 쓰도록 하는 걸 준비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사실 그런 방법은 많이 있긴 하죠.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애플 네. 그 스마트폰 그 맥북 이런 거 보면 로제타라고 해서 에뮬레이터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애플 쪽 맥 계열을 쓰면은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게 맥에서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게 안 돌아가냐 하면 맥에 들어가 있는 그 CPU가 쓰는 언어가 아하. 인텔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칩이 쓰는 언어와 달라요. 그래서 그 인텔용으로 써놓은 프로그램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제타라는 건 무슨 일을 했었냐 하면 인텔용으로 쓰여 있는 거를 그 암용, 쉽게 말하면 애플용 칩으로 막 번역을 해주는 거죠. 아하. 이제 그런 식의 에뮬레이터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에뮬레이터들의 문제는 뭐냐.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랑 아하. 둘째로는 특허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쿠다를 대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선택지들이 있는데 비슷하게 네. 하나는 그 에뮬레이터예요. 아마 이게 진루단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네. 원래 그 인텔 쪽에서 뭔가를 그 바꿔다가 돌리려고 하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쿠다용으로 써져 있는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이제 예를 들면 AMD나 인텔용으로 번역해서 돌리는 거였는데 제가 결국 이 쿠다 생태계랑 끝까지 가보면 제가 뭐 파이썬이나 이런 어떤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로 막 짜놓잖아요. 네. 그럼 최종적으로 엔비디아 칩이 이해하는 그걸로 나와야 그 되는데. 기계어 네. 막 0과 1로 조합된 어떤 명령어가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네. AI니까 꽤 크겠죠. 그러면 그걸 읽어서 실시간으로 AMD나 인텔용으로 바꿔주는 그런 시도들을 했어요. 아하. 가능하죠. 그게 ZLUDA. 예, 아마 진루다일 거예요. 이런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요 녀석은 제가 알기로 AMD 쪽인가? 이거 저도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 개발 그만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 녀석은 진짜로 구동을 하면은 그 사용자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기존에 쿠다에서 돌아가던 그 기계어로 된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네. AMD GPU에서 바로 실행될 수 있죠. 그냥 뭐 그러니까 우리가 예. 언어 인터넷 번역기처럼 그렇죠. 그냥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AMD 입장에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는 쿠다의 그 라이센싱 조건에도 네. 그런 식의 리버싱이나 실시간 번역 이제 에뮬레이션이죠 사실 하지 말라는 못하게. 조항이 명백하게 박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바보는 아니니까. 근데 이거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아, 왜냐하면 이건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거니까. 우리의 어떤 뭐 칩
그리고 그 개발 툴 쿠다 생태계까지 네. 제공을 하는데 이거를 변형해서 딴 걸로 쓰려고 하는 거는 예, 실시간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거. 안 됩니다라고 계약상에 못 박아 놓는다. 예.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 어떤 그 구동되는 코드를 만들려면 인간이 이해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이나 뭐 이런 걸로 코드를 짜고요. 네. 그거를 한번 특정 칩에 맞는 걸로 바꿔주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막 자동으로 돌아가요, 안에서. 네. 그럼 AMD용으로 돌릴 거면 AMD용으로 바뀌고 쿠다용으로 돌릴 거면 쿠다용으로 바꾼 다음에 각 칩에다가 이렇게 던져주는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하지 말라고 막는 건 엔비디아용으로 완전히 생긴 그 기계어 덩어리를 네. 실시간으로건 어떻게든 번역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엔비디아 고객을 뺏어오는 게 지금 AMD의 목표인데 네. 그럼 이건 되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다른 간접적인 방법들을 써야죠.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네. 앞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파이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코드를 조금만 고치면 엔비디아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세 단계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아는 프로그래밍 언어, 쿠다나 AMD용, 그 다음에 반도체에게 그거를 먹여주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원래 엔비디아에 쓰려고 만든 파이썬 코드들을 야, 너 이거 조금만 고치면 AMD에서도 쓸 수 있다. 요런 식으로 제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드 수정이 들어가는데 네네네. 조금만 하면 된다는 식인 거죠. 자동 번역은 아니고 네, 인위적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 그렇죠. 근데 그 수정을 줄여주겠다 하는 게 지금까지 했던 그 AMD 힙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네. HIP. 네, HIP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쿠다라고 쓰여 있는 모든 걸 HIP라는 글자로 막 바꾸면은 네 코드가 돌아갈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잘 되냐?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AMD 입장에서는 그 고객들이 쉽게 넘어올 수 있게끔 막 이것저것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건데 완벽하지는 않다. 예, 한쪽은 특허로 막혀 있거나 심지어 특허로 안 막혔어도 아마 성능이나 온갖 문제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그 한 번 번역을 해서 돌리는데 엔비디아에서 빠르게 돌던 코드가 한 번 번역했을 때 정상적으로 빠르게 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솔직히 알 수 없죠, 그건. 그리고 AMD가 새로운 제품 내놓을 때마다 제품 하나씩 다 대응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코딩 다 짜놓고 예. 한두 개의 오타 때문에 에러가 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게 별별 문제 이렇게 다 생기죠. 뭐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수정이 들어갔을 때 그게 진짜 100% 완결할 것이냐. 예,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고 아하. AMD의 신형 GPU가 나오면 또 그거에 맞춰서 에뮬레이터 막 버전 올라갈 때까지 대기해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걸 다 거쳐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엔비디아가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죠. 거의 확실히 걸겠죠. 잘 돌아가면. 아, 잘 되면. 예, 잘 안 되면 그냥 두다가 잘 돌아가면 소송 걸면 되죠. 우리한테 위협되는데? 우리 매출 빼서 바로 우리 이제 소송. 우리 EULA를 봐라. 이렇게 번역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이런 걸 하니라고 하겠죠. 아하. EULA. 예, 그 약관이죠. 예. 쿠다 사용 약관이에요. 사용 약관 같은 거. 예, 그런 거 설치할 때 보면은 뭐 윈도우나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 설치할 때도 약관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약관 읽어보면은 뭐 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데 쿠다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리버스해서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잔뜩 적혀 있어요 안에. 그러면 엔비디아는 그거를 이제 계약상으로도 그렇고 네. 지키려고 하는 거고 예. AMD는 어떻게 해서든 뺏어오려고 하는 예. 거고. 근데 계속 그 말씀드린 싸움이네요. 것처럼 AMD 입장에선 이미 특정한 코드를 써서 내가 쿠다용으로 이제 기계어 덩어리를 만든 거는 터치를 못 하는데 네. 그 전 단계 인간이 짠 파이썬 음. 언어들 그 인간이 보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짠 코드 자체는 그 엔비디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엔비디아용으로 짰다고 해서 내 개발자가 나 이거 엔비디아 말고 이제 AMD용으로 쓸 거야. 그래서 내가 기존에 써놨던 이 파이썬 코드를 전부 다 AMD용으로 고칠 거야라고 하면은 그건 엔비디아가 막을 방법이 없죠. 지금 이 사람 마음이니까. 내 거잖아요, 예. 그냥 내 거 고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그게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이죠. 근데 이거는 이 개발자의 또 수고로움이 붙으니 사장님 그냥 우리 엔비디아 거 계속 쓰면 안 돼요? 또 이럴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수고로움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게 예를 들면 지금도 단일한 GPU 하나에서 추론 정도는 생각보다 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엔비디아 카드 하나에서 돌아가던 인공지능을 예. 어떻게든 좀 며칠 밤새고 하면은 AMD에서 돌아가긴 할 수 있어요. 추론이란 게 그 질문하면 답변 받는 거. 네. 근데 제가 몇 천 개 GPU 엮인 그런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면 이건 또 많이 다른 문제예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큰 시스템 만들면은
에뮬레이터가 될 거라는 확신도 못 하겠어요. 지금 학습용 시스템들은요, 그 예를 들면 제 GPU 2만 개 엮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 2만 개의 GPU들이 뭐 예를 들면 몇천 개, 몇백 개에서 뭐 만 개 단위로 이렇게 엮어 놓는데 GPU를 네네네. 얘네들이 같이 동작하기 위한 코드들도 있고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겠죠. 예를 들면 그 GPU들끼리 엔비디아의 경우 NV 링크로 막 연결해 놓고 그 위에다가 큰 그 네트워크 스위치로 묶어 놓고 네. 또 스위치를 뭐 묶어 놓고 하는 식으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놔요. 아하. 그러니까 GPU들이 수천 개 연결돼 있는 거죠, 같이. 예. 근데 그렇게 연결된 시스템이 에뮬레이션 하나로 예를 엔비디아 GPU 5,000개짜리를 AMD 5,000개 만들면 돌아갈까요? 이런 질문이죠. 저는 안 된다를 디폴트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굳이 고객사 입장에서 그 정도 모험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만약 몇천 개 사서 학습하려고 하는 고객이면요. 그럼 에뮬레이터에 의존하느니 그냥 기존 코드를 고칠 거예요. 그게 훨씬 안정적일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엔비디아 GPU를 쓰던 고객사가 AMD로 갈아탈 확률은 매우 낮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나요? 돌아가는 사람은 딱히 옮길 이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어요. AMD가 GPU를 한 3분의 1 가격으로 막 뿌려요. 근데 내부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들 가진 돈으로 네. 특정 엔비디아 GPU를 확보하면은 지금 하고 싶은 걸 못 할 수는 있죠. 그러면 모험 해볼 수는 있죠. 엔비디아 게 너무 비싸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스케일인 경우면 넘어갈 텐데 그런 게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죠, 저는.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큰 인공지능 만드는 회사들 다 한등발 하잖아요. 구글, 네,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런 데인데 그런 회사들 매출 입장에서 GPU 가격이 정말로 중요할까? 저는 이제 저에게도 이제 구체적인 숫자는 없어요, 이거. 왜냐하면 반도체는 인공지능 학습하는 그 투입 요소 중 하나예요, 그 안에선. 네네네. 분명히 굉장히 가격이 비싸긴 한데 한번 사고 나서 전기 쓰는 양도 중요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나와야 될 시간에 특정 인공지능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제일 빨리 새로운 거 내놓는 거겠죠. 그러면 저는 내가 하려는 게 너무나 거대해서 같은 가격으로 최대한의 어떤 GPU를 확보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저는 확실히 특정 시점까지는 구동되는 녀석을 택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비용 절감보다는 일단은 네. 양적 확장, 그렇죠. 질적 확장이 더 우선인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엔비디아 거 잘 쓰다가 AMD로 넘어갈 유인도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모험 부렸다가 괜히 잘못되면 예. 이제 완전 시장에서 예, 왜냐하면 뒤처지니까. 지금도 저는 이 회사 안에 이런 식인 거죠. 엔비디아 GPU로 학습 코드 만들어놨고 네네네. 하루 종일 그것만 돌리던 인공지능 연구원들도 있고 이 친구들은 슈퍼컴퓨터 뭐 이런 거 학습 클러스터 만드는 방법 몰라요. 네. 그냥 데이터 바꾸고 이제 우리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학습 설정 바꿔갖고 딸깍딸깍 하는 애들이지. 네네. 그래서 뭐 엔비디아 GPU가 AMD 걸로 바뀌면 많이 당황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거 해결해주는 인프라 담당자 이미 엔비디아로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AMD 칩으로 건너간다고 하면 그쪽에 근간이 많이 흔들리겠죠. 네. 특히 학습 클러스터는 이런 말씀드린 것 같아 에뮬레이터로 해결하기 힘든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되는 솔루션이랑 될지 아닌지 모르는 솔루션의 선택이니까. 그럼 이제 전반적인 시장 규모나 시장이 얼마나 더 확장돼 갈지 이걸 또 여쭤봐야 될 텐데 그 전에 GPU 수요를 예상하기 전에 인공지능 그 학습과 추론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예.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습과 추론이 어떻게 다른 건지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원래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면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계속 개발하고 버그 잡고 수정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게임이 버전 1.0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죠. 여기서 버그 잡고 수정하는 거에 해당하는 게 학습이고요. 그리고 게임 이제 다운로드 가능하게 풀어놓는 게 이제 추론 과정이에요. 우리는 학습이랑 추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AI도 프로그램일 뿐이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원하는 대로 구동되게 하는 게 학습. 그리고 그렇게 학습을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인공지능을 사용자들한테 주고 입력 넣어서 출력받는 그 과정을 추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구동 그리고 예. 실제 서비스가 되는 게 이제 추론의 예. 개념이고 그러니까 개발이랑 팔아먹는 그 두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개발이 학습 팔아먹는 게 추론. 그렇죠. 아 요렇게 하면 쉬운데 뭐 이렇게 추론이라는 어려운 말을 예. 써가지고 하여튼간 어떤 개념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GPU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들어가고 실제 추론 단계에서는 학습 때보다는 좀 덜 쓰인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까? 예, 그거는 확실해요. 어. 왜냐하면 우리가 학습한다는 과정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제가 정답이랑 그러니까 질문과 정답 쌍을 잔뜩 준비해 놓고요. 네네. 그걸 인공지능한테 먹이죠, 이제. 네. 그러면 얘가 답을 딱 내놓죠. 일단은 아무 답이나 해요, 얘가 처음에. 네. 예를 들면 제가 개 사진을 주면 개라고 답해야 정답이잖아요. 네. 그러면 데이터의 쌍은 개 사진이랑 요 사진이 뭘 가리킨지 이건 개다. 고양이면은 고양이 사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데이터라고 하고 이걸 AI한테 사진만 넣어주면 개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개 사진을 주면. 네. 근데 개라고 답하지 않을 때도 있죠, 얘가. 음. 그러면 그럴 때는 얘가 어떻게 해야 개라고 답할 건지를 계산을 해서 그 안에 인공신경망, 그 인공지능 안에 값들을 조금씩 다 바꿔줘요. 네. 그게 이제 학습 과정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일단 질문 답변이 한번 들어가죠. 그 질문 답변 들어간 다음에 오답을 냈으면 어떻게 해야 얘가 정답을 말할지를 쭉 내부에서 계산하는 과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추론 플러스 그 결과값 그 인공지능 변경하는 거 요거 한 세트가 학습인데 문제는 이런 거를 몇백만 개 데이터로 한다는 거죠, 얘들은. 네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는 기본적으로 추론을 뭐 수억 번 하면서 거기서 이제 오답을 낸 녀석들이 아. 쉽게 말하면 채점을 해서 어떻게 해야 얘가 정답을 말할지 가르쳐 주는 과정이 쭉 들어가요. 계속 학습 추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추론해서 틀린 답을 말하면 정답을 어떻게 해야 말하는지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주죠.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크기가 굉장히 커요. 제가 값을 바꿔줘야 되는 게 뭐 1000억 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답을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개 사진을 넣어주고 얘가 예를 들면 고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 얘가 고양이 말고 개라고 답해야 제대로 된 놈이죠. 그러면 얘가 그렇게 답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1000억 개 숫자들을 다 바꿔줘야 돼요. 한 번씩. 어떻게 바꿔요? 1000억 개를. 그거는 이제 되게 이론적인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그 안에서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확실히 알아요. 개 사진을 넣으면 요 AI가 무언가 동물 이름을 말해요. 네. 우리는 개라고 말하길 바라지만 학습이 안 돼 있으면 뭐라고 말할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얘가 오답을 냈을 때 이 신경망 안에서 돌아다니는 값을 보면요. 요 신경망들이 요렇게 계산했으면 개라고 답했을 텐데 네. 요 값들은 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값들을 추적해서 조금씩 바꿔줘요, 상태를. 그게 학습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 과정을 수백억 번, 수천억 번 반복하는 게 학습이죠. 그러니까 한 번 학습 데이터 하나 넣었을 때 1000억 개가 넘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몇천억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물론 뭐 그 사람이 하나하나 클릭할 리는 없고 그것도 이제 네. 시스템화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 우리는 예전에 여기 고양이 사진을 봤는데 꼬마이가 개라고 그러면 이거 고양이야? 그러면 바로 듣죠. 네. 근데 이 AI 학습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개 사진을 보여줬는데 고양이라고 했어요. 이 인공지능이. 그럼 내가 개야 라고 말해주면 생각이 아주 조금 바뀌어요. 네. 아주 조금씩 바뀌어요. 네. 왜 그렇게 됐냐면 그거 한 방에 바꾸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거든요. 몇십 년 전부터. 근데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학습했더니 인공지능이 학습되더라라는 걸 안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GPU가 도입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조금씩 여러 번. 예. 아주 조금씩 아주 여러 번이에요. 예. 어느 정도로 GPU를 1000개에서 10,000개 단위로 써야 될 정도로 천천히. 그런 관점에서 보면 GPU 도입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공지능 학습을 몇십 년 내내 실패해 왔는데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을 찾아봤더니 데이터 하나 넣고 아주 조금씩 학습시키면 되더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개 사진을 보고 고양이라고 하는 애한테 이거 개야 라고 하면 얘 생각이 조금 바뀌죠. 네. 그럼 그 다음 또 다른 사진 갖고 와서 또 오답 말하면 이거 개야 이렇게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한 뭐 1000만 번 단위로 해주는 거죠. 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일단은 학습할 때 GPU가 많이 쓰이는 건 맞고 네. 추론할 때 덜 쓰이는 것도 맞다라고 하셨으면 어느 정도 학습이 끝나면 폭발적인 GPU의 수요도 줄어드는가 이게 또 하나의 고민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개와 고양이는 이제 완벽하게 구분을 할 줄 안다. 그럼 더 이상의 학습은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개랑 고양이랑 어떻게 할 땐 어떻게 돼 이런 거 물어보면 또 그런 추론은 또 필요하겠지만 예. 인간처럼 뭔가 시대가 변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 얘기했으니까
새로운 견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믹스견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러면 거고 또 학습해야죠. 그러면 이게 또 평생 학습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인공지능은 학습이 완료됐다라는 개념이 있는 건지 어때요? 그거는 인공지능 학습하는 회사한테 달린 건데 네. 우리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지금의 유행하는 그 엔비디아 GPU에서 도는 인공지능은요. 데이터를 10개 학습시키건 100개 학습시키건 1조개 학습시키건 일단 만든 AI의 크기는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Y스트릿을 100번 보건 1000번 보건 머리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만든 AI. 이해된다. 이해된다. 네. 예. 그래서 얘는 그 내부가 바뀌긴 하지만 얘 용량이 점점 커지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AI가 어떠냐면요. 제가 새로운 어떤 현상들이 생겨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계속 그 똑같은 AI에 넣어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옛날 거 까먹어요. 얘는. 오, 그래요? 그러니까 AI가 조그만 걸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학습시킨다는 건 조그만 애를 서서히 키우는 게 아니고요. 이만한 크기의 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가장 우리가 그 하고 싶은 일에 답을 잘하는 조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매기다 보면 옛날에 했던 거 못해요. 이러면. 그래요? 예, 못하게 그러니까 되죠. 원래 인간의 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옛날 기억을 까먹는 게 이게 효율화, 최적화하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예, 디테일 없어지잖아요. 예, 뇌 과학적으로도. 네. 그러면은 GPU나 NPU, 이 컴퓨터 인공지능 시스템도 비슷한 거예요? GPU는 그냥 숫자 계산 대신 해주는 애고 네네네. 그 프로그램, 인공지능 자체가 우리가 학습해서 아까 데이터 막 개, 고양이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꼬마한테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는 한 2천억 개쯤 되는 그 은하의 별 이름을 하나씩 다 알려주면 까먹는다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네. 그러면 이제 왜 이거를 계속 가르쳐 받겠어요? 근데 기능을 더 넣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AI의 크기를 키워서 다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새로운 걸. 그 키운다라는 개념이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더 확장을 시켜놓고요. 인간으로 따지면 뇌세포 개수가 몇 배 큰 AI를 만들어서 기존 데이터랑 새 데이터를 넣고 학습을 시켜보죠. 그러면 진짜로 그때는 두뇌가 커지는 개념인 거네요. 예. 그 이제 또 이거 학습시켜야죠. GPT-2랑 3도 그래서 몇백 배 차이가 나요, 크기가. 그렇죠. 그래서 GPT-3가 본 데이터를 GPT-2한테 막 학습시켜도요. 아무리 오래 학습시켜도 GPT-3만큼 잘하지 않아요, 얘는. 그러니까 IQ 80인 사람한테 진짜 막 고등수학 이런 거 가르쳐봐도 이렇게 멍하니 있는 거 이런 거네요. 뭐 이거는 개랑 인간 이런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 실제로 그 뇌 크기 차이만큼이나 그 인공지능 그 용량 자체가 차이가 나요. 용량이 아니고 우리가 메모리 용량할 때 그 용량 자체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인공지능 학습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그에 따라서 GPU 수요가 얼마나 이어지느냐는 얼마나 학습시킬 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많아지느냐를 봐야 하는 거네요. 예, 뭘 시킬 거냐랑 뭘 학습시킬 거냐. 거기서 무엇이 또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과거에 학습했던 거 말고 네. 예를 들면 GPT 3, 4 하다가 GPT-4 옴니 이런 거 하면 이미지가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럼 기존에 예를 들면 GPT-3 같은 이미지는 못 받았다 그러면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AI를 학습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이렇게 더 나아갈수록 하드웨어적인 필요성도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커지겠죠 아마도. 예, 물론 이제 이거는 내부에서 결정하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GPT-4를 만들 때 이미지를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해놓고 이미지 학습을 안 시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개념이에요, 그게? 아니, 우리가 GPT를 봤을 때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 네. 우리는 그 글을 치면 글이 나오는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으로서는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거였죠. 이미지 넣을 수 없었죠. 네네. 근데 이미지를 못 넣는 인공지능인지 그게 넣을 수 있는데 감춰놓은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네.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네.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올려놓으면 네. 얘가 또 이제 인식을 하는 그걸로 된 거고. 그걸 안에서 학습시킨 다음에 이미지 관련한 대답 잘 하는 것 같으면 또 열어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또 음성이나 영상인 거고. 예, 그 다음엔 또 이거 정확도를 높이려고 이것저것 학습했는데 GPT-4 옴니가 잘 안 되면 이거 또 뇌의 크기를 키워서 다시 학습해볼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 어디까지 이제 학습이 가능할까요? 학습이라는 게 뭐 사람은 이제 뭐 평생 예.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인공지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습의 끝 종착역이 있을까 개념적으로? 그런 어떻게 거는 보세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안에서 프로젝트 돌리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네. 골을 정해놓고 골 딱 들어오면 비즈니스 해봅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그걸 봤거든요. 웬만한 이제 영상 같은 걸 집어넣어도 예. 바다의 특성, 물의 특성, 산의 모양, 예, 예. 나무별 움직임, 이것도 뭐 나무도 수천 종류의 나무를 학습할 수는 있잖아요. 예. 그게 다 집대성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최근에 어떤 AI한테 누가 브레이크 댄스를 만들어 본 거예요. 네. 근데 아직 그걸 학습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막 다리가 3개가 나오고 막 사람 이상한 동작 하지 않습니까? 브레이킹 댄스 할 때. 왜 그런 일이 그러니까 막 목이 일어나냐면 꺾여서 나오고 막. 이거는 그 학습의 한계나 그런 것보다는요. 어. 지금 우리가 그 인공지능 학습할 때 겪는 큰 문제 중 하나가 네. 제가 데이터를 그 질문 답변 쌍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네. 현실적으로 모든 데이터 쌍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모든 그러니까 데이터 예전에 상황을 인공지능 만들 수 없다. 처음 성공했을 땐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네. 사물 인식에서 인공지능이 크게 성공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물 인식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미지를 확보했냐면 1000만 장 정도 이미지를 네. 이렇게 이미지넷이라고 1100만 장 정도 되는 이미지에다가 그 구분하고자 하는 사물의 이름을 다 단 거예요. 사진 1번에는 예전 개라고 달고 두 번째는 뭐 고양이라고 달고 세 번째 악어라고 달고 해서 1100만 개의 사진을 가진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서 이제 사물 인식 잘하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거였다고요. 네. 근데 당시 1100만 장 정도 사진이 제가 알기로 몇 테라바이트 정도 되거든요, 용량으로. 근데 당시에 인공지능 크기가 한 100 정도다라고 하면요. 아니, 그거 크기를 1이라고 할게요. 그 2012년에 나온 사물인식 인공지능 그 1이다.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지금 챗GPT 한 4000 정도 돼요, 크기가. 근데 인공지능 커지면 데이터도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4000배 정도 되는 데이터라고 하면 이게 사진 하는 거였다고 하면은 1100만 장에 4000배면은 몇백억 개죠. 예. 이거 사람이 하나씩 처리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갖고 대충 넣어보는 방식을 써요, 지금은. 예를 들면 이미지에다가 일일이 사물이 뭐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요, 지금은. 제가 쇼핑몰 같은데 사진을 가져와서 쇼핑몰에 있는 상품 설명을 그냥 그대로 던져버리는 식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의 크기들이 사람 한 100명, 1000명 뽑아서 데이터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뭐 쇼핑 페이지에 빨간 양말 예. 그러면 이제 빨간 양말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그냥 등치시켜 버리는 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신 브레이크 댄스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브레이크 댄스 만드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 브레이크 댄스라는 행동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일이 요건 사람의 팔이고 다리인데 팔과 다리는 특정 각도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런 데이터를 일일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데이터 하나로 안 된다니까요. 브레이크 댄스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용자가 콕 집어서 브레이크 댄스 물어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나중에 네. 브레이크 댄스 영상만 때려 넣어서 약간의 그 설명이 붙고 옆에서 해설자가 뭐 어떤 동작입니다. 막 이런 걸 같이 때려 넣으면 그때는 좀 좋아질 브레이크 수 댄스 있죠. 이것도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여전히 어색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인간한테 브레이크 댄스 영상을 예를 들면 3D로 합성해라 그러면 이 사람은 뭐뭐 익혔을까요? 해부학도 좀 익혔을 거고 드로잉도 익혔을 거고 그렇겠죠. 네네네.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브레이크 댄스를 그리는 건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린 아기 하나한테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유튜브 영상만 계속 유튜브 보게. 영상이랑 밑에다가 영상 설명 글만 계속 먹이는 거랑 똑같아요. 먹여. 네, 아니, 말 그대로 이제 머리에다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그 영상 중에 브레이크 댄스도 있고 탈춤도 있고 뭐 네. 공중제비도 돌고 할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얘가 그 안에서 규칙성을 스스로 찾는 거예요. 아, 그렇죠. BREAK, DANC 쓰여 있는 영상에서는 인간 머리가 그 아래랑 위가 뒤집혀 있기도 하고 이런 게 보일 수도 있죠. 그게 있는 그대로. 예. 근데 얘는 팔다리 이런 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자연스러운 건지 익힌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좀 깜놀하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재밌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인공지능으로 어떤 뭐 그림 생성해 보이신 분들은 알 텐데 처음에는 예. 손가락이 막 6개가 나오고 특히 손 부분이나 예. 뭐 귀 이런 데가 제일 부정확했다 막 이랬잖아요. 예. 그것도 그러면 그런 디테일에 대한 학습이 제일 적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얘가 이해할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 그림 그린다 그러면 사람이 봤을 때
내 눈에 내가 봤을 때 좋은 녀석을 계속 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 그려주는 인공지능에서 사람들이 디테일을 봤느냐 이거예요. 안 보고 그냥 예를 들어 호랑이 얼굴, 사람 얼굴 이쁘고 하면 그냥 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얘가 이 디테일을 익히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 딥페이크 이런 거 되게 이제 예. 사회적 우려도 큰데 MIT 대학에서 그 딥페이크를 구분하는 뭐 몇 가지 방법 이런 거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 뭐 손가락이나 얼굴의 표정, 뭐 주름의 부정확성 이런 거래요. 근데 이거는 학습할수록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개선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을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이게 예. 인간의 학습이랑은 달라요. 수학적인 과정이죠. 음, 수학적인 과정이라서 제가 어느 부분을 고쳐라라고 쪽집게 가야 할 방법이 없어요. 얘를. 예를 들면 제가 이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이 계속 손가락을 이상하게 한다고 하면요. 네.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줘야 되냐면 손가락 잘 그려진 데이터는 비슷하게 만들면 점수를 높게 주고 거기서 손가락 틀리면 점수를 확 낮게 줘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학습들은 일단 인터넷에 데이터 긁어갖고 그럴싸하게 나오는 데까지는 잘 되는데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는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 역시 엄청난 양의 학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 손 안 대면 안 고쳐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습도 네. 지속되어야 하는 거고. 예, 왜냐하면 AI를 학습시킬 때 제가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수십억 장을 긁어와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걸 긁어온 다음에 비슷하게 그려라라고 시키는 거에 가까워요. 이 디퓨전들은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얘가 그림 그렸을 때 손가락을 틀리면 점수를 확 깎아야 되는데 그럼 틀린 손가락들 나와 있는 애는 점수를 낮게 줘야 돼요. 제가. 예. 근데 그러려면 제가 사진 하나하나를 열어봐야 되죠. 그쵸. 근데 사진 한 100개, 1000개 열어봐서는 인공지능 꼼짝도 안 해요. 음. 몇 천만 개씩 막 해서 손가락 잘못 그린 거 찝어내야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씩 데이터를 골라내갖고 학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 빠르게 개선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 디테일들 조정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AI 학습이라는 형태로만 디테일을 바꿀 수 있는데 네. AI 학습은 제가 이렇게 앉혀놓고 1대1 대화하는 방식이 아니고 물량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이거든요. 초반에 학습했을 예. 때 그렇게 했듯이. 그러니까 이 학습은 이 손가락이란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쓰여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학습이냐 추론이냐 이거를 처음에 이제 제가 구분해서 질문을 하고 이걸 내다보려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이런 네. GPU의 수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위함인데 그러면 학습은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네. 추론은 뭐 사실 이제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아서 쓰는 거니까 예, 그렇죠. 끝도 없이 이어질 거고 정확하게는 학습을 계속 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스마트폰이고 어떤 기기에서 기기 자체를 바꿔놓을 만큼 잘 되는 놈이 나와야 될 뿐인 거죠. 새로운 그 폼팩터처럼 혁신. 예를 들면 지금 스마트폰인데 뭐 가능하진 않지만 얘가 자비스처럼 아예 인간 비서 역할을 하는 레벨이 된다. 아하. 그러면 확 달라지겠죠. 학습은 종착역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해진 컴퓨터와 만들려고 하는 인공지능의 크기가 정해지면 얘는 얼마 이상 학습하면 옛날 거 까먹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어넣고자 하는 어떤 기계에 맞춰서 사이즈 맞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거죠. 그냥. 약간 요거 근데 우문이 될 것 같은데 여쭤보기 전에 지금은 이제 학습의 시대, 추론의 시대 한 어디쯤 와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그냥 AI만 놓고 보면 진작에 추론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인공지능이다라고 우리 항상 그 기술 용어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와 네. 실제로 일어난 일을 구분해야 되는데 진짜 인공지능 혁신은 언제 시작했냐? 2012년에 사물인식 대회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물인식 성공하고 나서 그 성공이 그 번역기나 기초적인 언어 인공지능으로 퍼지는데 네. 그래서 2017년쯤 되면 여러 번역기부터 스마트폰 그 지문인식 이런 데는 이미 다 인공지능 추론이 들어가요. 그때부터 인공지능 추론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용어를 구분하라고 했냐? 사람들한테 인공지능이 터미네이터 같은 거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지금 챗GPT를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죠. 사람처럼 말하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인공지능의 정의가 아니에요. 기술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미 추론을 우리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 이미 16년, 17년에도 우리 열심히 써왔어요. 예. 사물인식 이런 거에.
인공지능은 터미네이터 같은 거라고 표현하신 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그 SF에서 봤던 인공지능을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질문인 거죠. 이건 아하, 스스로 사물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도 행동하고. 인공지능이에요. 네. 그것도 인공신경망으로 만들어서 사진을 넣으면 사물의 종류를 말하는 거. 그건 인공지능이에요. 네네. 2012년에 나왔어요. 지금 쓰는 버트 이런 거 번역기에 근간이 되는데 이거 17년에 나왔어요. 이제 번역하는 사람 중에 안 쓰는 사람 없죠. 그 이미 추론은 시된 거예요.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사람들한테 번역기가 인공지능이다 그러면 갸우뚱해요. 하지만 그거 인공지능이에요. 이거는 그 업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인공지능처럼 만들었고 인공지능이라고 했으니 인공지능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쓰고 있던 것들이. 예. 그러니까 그 시대 자체를 물어보는 건 사실 이미 옛날부터 했습니다라고 밖엔 답할 수 없는 거예요. 아하. 근데 아까 이제 이런 거죠. 질문에서 이런 게 궁금한 거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인공지능하면 제가 터미네이터 같은 거라고 생각한댔잖아요. SF 영화에서 봤던 뭐 아이로봇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거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니까 네네네네. 언제쯤 이게 추론해서 다 퍼질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네네네네. 질문은 언어 모델, 챗GPT 같은 게 언제부터 돈을 벌 거냐는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또 궁금하기도 하죠. 사실 그게 훨씬 많은 반도체 쓰니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는 답하기 힘든 문제고 실제로는 의외로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다. 아, 그럼 그걸 또 여쭤봐야겠네.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에 앞서서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먼저 있었는데 네. 그때 한번 이제 주가가 충격을 받았던 것도 그렇게 인공지능 그 하드웨어 투자를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돈은 언제 벌 거냐 이거였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챗GPT 나온 지 이제 2년 돼가죠. 네. 10일. 아, 시간 빠르다.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여기 한번 나와서 맞아요. 보여드렸죠. 네, 네. 그 나오고 한 달 안 돼서 제가 나왔는데 이제 2년 가까이 되는데 비즈 모델이 안 보이죠. 그 저기 뭐야 20달러인가 얼마씩은 받고는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오픈 AI 매출이 20억 달러 넘어섰다고 뭐 기뉴스 나오던데요. 그게 이게 나온 지 2년 됐는데 3조 원 정도 매출 낼 거라고 기대한 건가요? 이런 걸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지금 액수를 보면.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왔는데 만약에 엔비디아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계속 빅테크 실적이 개선 안 되면 네. 이 실적이 지속 가능한 거냐라는 질문은 당연히 나오겠죠. 엔비디아 쪽에도. 왜냐하면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들도 바보는 아니라서 밑빠진 독에 영원히 물 부으면서 반도체 회사한테 돈만 주려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뭐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과잉 투자를 하는 게 낫다. 지금은 과소 투자해서 영원히 밀려버리는 것보다 과잉 투자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평생 할 거란 얘기는 안 했죠. 아니 이건 되게 과잉 중요한 투자가 거예요. 언제까지냐? 언제까지라고는 안 했다. 이거 포모잖아요. 이거 흔히 말하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래서 뒤처지면 안 된다. 구글이 우린 안 해요 이랬는데 저기서 대박 나요. 예를 들면 메타가 대박 냈어요 갑자기. 그럼 바로 쫓겨나겠죠.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옆에 회사들 다 쓰는데 나도 쓸게요라고 하면은 안 잘리죠. 저 짤 싸죠. 졌지만 잘 싸웠다죠. 어쩔 수 없었다. 예,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정말로 그 눈앞에 비즈 모델이 딱 보이는 걸까요? 저는 사실 글쎄요가 아닌가 이 사람들 답도. 이건 해봐야 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도 그렇고 주변에 그래도 좀 얼리 어답터가 아니라 뭐 실생활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글을 쓰시는 분들이나 챗GPT 유료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네. 그걸로 좀 이미지 생성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뭐 광고도 인공지능 영상으로 만들어낸다고 하고 영화에서도 뭐 짧은 뭐 영화까지도 만든다 하고 네. 이러면 이제 쓰임새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데까지는 가죠. 근데 아까 우리 손가락 얘기한 것처럼 네. 의외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건 많이 힘들어요. 이를테면 아까 그 손 막 이상하게 만들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 비슷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이미지 만드는 그 스테이블 디퓨저이나 달리 이런 거에다가 네. 레드불 로고 그려진 티셔츠 입은 사람 그려줘 하면은 네네네. 티셔츠에 레드불 비슷한 로고는 그리는데 레드불이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그 디테일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데이터 가공을 해줘야 돼요. 그 하나의 레드불 티셔츠 디테일을 위해서 예. 레드불 티셔츠 입은 사람의 데이터를 네, 뭐 엄청나게 또 때려 부어야 되고. 레드불 로고는 정확히 이렇게 생겼고 예.
근데 우리가 레드불 로고의 정확한 모습을 얘한테 입력을 안 시켰기 때문에 레드불 하면 떠오르는 빨간색, 노란색 요런 거 비슷한 걸 섞어서 레드불 비슷한 모양 만들긴 해요, 얘가. 네. 하지만 그건 광고에 쓸 수 없죠. 얘가 레드불처럼 조금만 노력하면 그릴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만들려면 들어가는 노력이 실제로는 큰 거예요. 학습에서 데이터 만들 때. 그러니까 그 후반부는 뭐 VFX나 컴퓨터 그래픽으로 좀 수정을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뭐 광고라든지 이런 네. 거는 되게 이제 추상적인 그림들, 그렇죠. 예, 풍경 그려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화풍을 뭐 바꿔주거나 혹은 좀 약간 그 별세계 같은 거 만들거나 요런 건 가능하겠죠.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걸로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가 10분짜리 뭐 만들고 20분짜리 만들고 디테일. 예, 걔가 어떤 그 모순 없이 10분, 20분짜리 만들 거라고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하. 지금 당장 인공지능으로 제가 영상 만들려고 하면 10초짜리 만들고 10초짜리 연결하려고 해도 동일한 옷 입은 동일한 헤어스타일 사람 만드는 것도 힘들어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수준? 선이 아직까지는 있다는 거네요. 예, 아니 넘어서지 그거를 못하는. 넘어가려면 이제 이건 제가 생각인데 데이터들을 제가 예를 들면 10초 영상을 만들어서 마음에 드는 캐릭터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캐릭터 계속 등장시켜 줘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만들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10초짜리 영상에 특정 캐릭터 나왔는데 10초 뒤에 또 그 캐릭터 나오고 나오는 걸로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인터넷에서 긁어갖고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인터넷에서 수십억 개 데이터 긁어다가 일단 넣어서 나오는 만큼 하는 거예요, 다들. 근데 또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2년 만에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했는데 앞으로 몇 년 뒤에는 훨씬 더 정교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뭐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모두가 네네네.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간을 보고 발전하는 걸 인간이 학습하고 배우는 것처럼 AI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레드불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레드불 비슷한 걸 그려요. 레드불 티셔츠 뭐 레드불 그려진 자동차 하라면 로고를 비슷하게 그리는데 왜 그렸냐 하면 레드불자가 쓰여 있는 그 이미지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쇼핑몰이나 가게 사진에 레드불 캔도 있고 하니까 비슷한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들 레드불 광고 이런 걸 쓰려고 하면 로고 똑같이 그려야 되죠. 네. 근데 누구도 얘를 학습시킬 때 레드불 로고가 틀리면 그냥 감점을 확 주고 다시 학습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황소 그림은 맞다 틀렸다 이렇게는 학습이 되었겠지만 예. 그 상업적 로고 그대로는 하나하나는 또 학습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쾅 도장 찍듯이 완벽하게 나오는 게 잘 안 돼요. 그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들을 다 써보시면 특정 문장을 자동차에 적어줘 해도 한두 글자씩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 맞아요. 예, 그렇게 틀려요. 그래서 그 후반 작업으로 이렇게 교정을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 잔뜩 크롤링해서 쓰는 거랑 그러면 지금 수준까지는 오는데 이 뒤에는 이제 데이터들을 좀 많이 만져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덜 돼서 못하는 게 아닐 가능성 높죠, 이거. 그러네. 야, 그러면 그 정교함은 그러니까 요 조그만 디테일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 정답을 말하면 칭찬하고 오답을 말하면 때리는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데 조그만 애들은 영향이 적죠, 거기서. 그러면 계속 디테일을 못 익혀요, 얘가.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가공 하나도 안 하고 코끼리를 구분하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킨다고 해볼게요. 네네네. 그러면 얘가 거의 뭘 보고 학습을 할까요? 코끼리 코 모양, 색깔 이런 걸로 학습하겠죠. 뭐 전체적으로. 네. 예. 근데 제가 아주 치사하게 얘한테 문제를 냈대. 코끼리 한쪽 발만 나오는 사진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로 몇 번 괴롭히면 이거 코끼리인 거 알아요. 예. 근데 얘는 그런 걸로 코끼리 구분하려면 코끼리 발만 나온 사진 엄청 많이 모아갖고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런 게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인터넷에. 얘는 가장 인터넷의 흔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모습 보고 비슷하게 만들면 장땡인 거예요, 그림 그릴 때. 본인에게 주어진 대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예, 데이터가 그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간의 디테일 더 나가는 게 되게 힘든 거죠, 지금. 그래서 뭔가 텍스트로 문답을 주고받고 그걸 음성으로 주고받고 요 정도까지는 이제 많이들 하는
그래서 월 한 2만 몇천 원까지는 받는 시대까지는 와 있지만 예, 왜냐하면 글로 된 데이터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수익화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림이 안 그 보인다. 글도요 아마 길이가 계속 길어지다 보면은 예. 그 성능이 좀 향상이 안 될 거예요. 그 챗GPT가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GPT-4에 네. 한 번에 그 13만 토큰 대충 한글로 10만 단어쯤 들어가는 AI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익스페리먼탈로 있어요. 네. 근데 거의 1년 반 넘게 안 열어주죠 일반인한테. 그러니까 10만 단어가 넘게 들어가면 논문 몇 개를 넣어갖고 결론을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 팔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팔아요 바깥에. 왜 그럴까요? 그거 잘 되면 팔겠죠.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정밀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답도 내고 뻘소리도 많이 할 거란 거. 왜냐하면 우리 처음에 GPT-3 챗GPT 나왔을 때 우리를 감동시켰던 그 녀석이 몇 개 정도 단어 맥락을 보고 분석하냐 하면 한 4096 토큰, 3000 몇 단어 정도 넣어요. 이 3000 몇 단어 넣을 수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2000단어짜리 기사를 넣고 1000단어로 요약해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혹은 1000단어를 보고 2000단어 창작을 해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대한 3000단어 할 수 있다는 건 그런 거죠. 네. 이게 길어질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죠. 3000단어로 해봤자 쪽 기사밖에 못 쓰는데 10만 단어쯤 되면 긴 르포 기사도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얘가 무슨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까요? 인터넷에 어떻게 있는 인터넷에 글로 있는 거. 학습한 거죠. 네네네. 책이랑 뭐 책 몇 개랑 이런 거 학습을 했는데 네. 인터넷에 과연 한 10만 단어 정도 되는 거를 그 문맥과 그 맥락 결론을 유지하면서 갔던 글이 몇 개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걸 보고 학습해야 돌아가는 거예요. 훨씬 더 가치 있는 글, 정교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얘가 긴 맥락을 분석할 수 있게 되려면 긴 맥락을 봐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인터넷에 있는 예를 들면 유튜브 쇼츠급의 영상을 한 1억 개 본다고 해서 얘가 책 한 권 쓸 수 있는 사람을 학습시킬 수 있는 거냐 예를 들면 전 그거랑 동일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 데이터 질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컴퓨터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녀석이기도 하죠. 우리가 인공지능을 봤을 때 거의 90% 사람같이 하는데 왜 마지막 10%좀 이상한 짓을 하냐. 아까 말한 브레이크 댄스 같은 거. 다 그런 데이터 문제예요. 왜냐하면 얘가 어딘가에선 사람을 잘 그리는데 삐보이가 브레이크 댄스 추는 거 혹은 막 윈드밀 하는 걸 잘 못한다. 이거 무슨 의미겠어요? 인간처럼 그리지만 진짜로 인간을 이해한 건 아닌 거예요. 인간 몸 이해한 게 아닌 거죠. 근데 인터넷에는 대부분 멀쩡하고 평범하게 서 있는 인간 사진이 있으니까 그건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브레이크 댄스 같은 좀 일반인들은 잘 못하는데 인간이 할 수는 있는 행동들은 드물죠. 그런 걸 아주 많이 봐야 인간의 동작 한계 같은 건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만 찾아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브레이크 댄스는 지금 우리가 알죠. 그래서 브레이크 댄스 잘 만드는 인공지능 만들었어요. 그럼 문제 해결인가요? 또 탈춤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또 브레이킹 댄스에서 또 새로운 동작 나오고. 그러면 이제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학습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다만 걱정은 그냥 AI 투자로 빅테크들이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 예,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계속 해결하기 위해 이제 데이터에도 돈 쓰고 GPU도 더 쓰는데 네. 그렇게 많이 써서 개선한 수준이 의외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이제 하드웨어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야, 우리 소프트웨어 얘기하는 것도 재밌네요. 항상 정인성 작가님하고 거의 반도체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서 가지고. 물어보면 답은 해요. 아는 만큼. 이제 방금 했던 얘기들은 잘 가려 들으셔야 돼요. 데이터 하는 분들 뭘 다 중엔 얘기해 놓고선. 저에게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 했던 얘기는 그 일하는 누군가와 제가 실제로 나눴던 내용이긴 해요. 또 AI 그 뭔가 창업해서 또 스타트업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때도 저는 이제 생각은 좀 뚜렷했어요. 내가 1000단어짜리 기사만 잔뜩 읽으면 10만 단어짜리 짧은 책을 쓸 수 있는 거냐? 딱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그 수많은 AI 반도체 기업들이 저마다의 NPU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지난 시간에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우선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GPU랑 NPU는 가장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먼저 설명 우리 좀 이제 해주세요. 좀 근본적인 단어를 넘어가기 전에 네. 정확히 인공지능 구동한다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인공지능을 구동한다. GPU가 뭐 인간 뇌세포처럼 생겨서 엔비디아 GPU가 인간 뇌를 흉내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지금 인공지능 돌아가는 건 결국 인공신경망 이런 표현을 쓰지만 결국은 곱셈이랑 덧셈을 잔뜩 넣어놓은 거야 안에다가. 사진이나 글을 그 0과 1로 이렇게 인코딩한다고 표현하는데 네네네네. 기계가 아는 어떤 인코딩 값을 넣은 다음에 그 값들을 곱하고 더한 다음에 그 안에 신경망 안에서 이렇게 보내는 그게 곱셈 덧셈이에요 잔뜩. 네. 그래서 곱셈 덧셈을 잔뜩 해서 출력 값을 봤더니 정답을 말하더라 이런 거예요. 인간 뇌도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뭔가 답을 하실 건데 머릿속에서 알 수 없는 전기 신호가 퐁퐁퐁퐁 튀다 보면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막 술술술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 내부는 잘 이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곱셈과 덧셈 형태로 해놓은 거예요. 아하. 그게 인공신경망이 돌아가는 구조죠. GPU는 원래 그래픽 처리를 위해 나왔는데 그렇죠. 왜 사용하고 있냐 인공지능에. 음. 이게 원래 그래픽용으로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인공지능 정확하게는 그 80년대에 나온 그 역전파 기반의 인공신경망을 구동하려고 보니까 GPU가 그때 가장 잘 맞는 반도체더라. 우리가 하려는 인공지능 구동을 해보면 CPU보단 GPU가 빠르더라. 그래서 GPU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용 반도체랑은 결국 지금의 프로그램 인공지능이죠. 요 녀석이 요구하는 연산을 잘하는 녀석이 그런 반도체인 거예요. 그 NPU는 어쩌냐? NPU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인공신경망 말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는 인공지능이 있다면 네. NPU가 그거를 돌릴 수도 있죠. 그러면 GPU랑 NPU 구조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근데 지금 GPU로도 돌아가는 녀석을 NPU라고 부르는 반도체로도 돌리려고 하죠. 네. 그럼 얘네는 사실 알맹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지금 GPU가 잘하는 거 소수점 곱셈 덧셈. 네. 지금의 NPU가 잘하는 거 그것도 소수점 곱셈 덧셈이랑 정수 곱셈 덧셈을 또 잘해요. 얘는. 네.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칩들을 구분하는 게 조금은 의미가 없죠. 지금 현실적으로 NPU라고 부르는 많은 녀석들은 GPU에서 학습 기능을 떼놓은 녀석인 경우가 많아요. 학습 기능을 떼놨다라는 거는 학습은 별로 안 하고 추론 네.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AI 학습을 시키려고 하면요. 네. 정확도가 높은 거, 그 소수점 정확도가 높아야 돼요. 학습할 땐. 네. 그렇게 한번 학습시킨 녀석을 우리가 추론했을 때는 소수점 정확도를 줄여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학습용 반도체를 만들면 정확도가 높은 소수점 계산 장치랑 정확도가 낮은 소수점 계산 장치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제 반도체가 학습을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럼 정확도가 낮은 장치만 넣어도 돼요. 그 외에 뭐 양자화라고 해서 이제 정수 연산기만 넣는 녀석도 있고 한데 지금은 사실상 좀 그렇게 구분이 돼요. 실제로 설계상에 큰 차이가 날 일은 없고요. 얘들은 GPU는 이제 엔비디아의 경우 우리는 제네럴 퍼포스 다목적 칩이다라는 의미에서 G라고 부르는 거고 NPU 만드는 회사들은 우리 건 인공지능에 특화된 거야 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정작 하는 계산은 고놈이죠. 어차피 뭐 GPU도 뭐 그래픽이냐 제너럴이냐 그 이름만 이제 살짝 바꾼 거고.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때 GPU는 뭐고 NPU는 뭐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시작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란 건 네가 여기 사진이나 글을 넣으면 요 사진을 어떻게 쪼개서 요 사진에 뭐를 곱하고 더하고 뭐 곱하고 더하고 이거를 수천만 번 하면 원하는 답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프로그램이란 건. 근데 해야 되는 곱셈과 덧셈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학습이 끝나면. 네. 그거 잘 해주는 칩이 좋은 칩이지. 제가 만든 이 인공지능이란 녀석이 GPU에 돈다고 해서 뭐 뇌세포처럼 움직이고 NPU에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안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르지 않다. 예, 제가 해야 될 계산의 순서는 완전히 똑같아요. 엔비디아 걸 쓰건 AMD 걸 쓰건 우리가 원하는 바 곱셈과 덧셈 해야 되는 횟수랑 곱해야 되는 숫자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같은 사진 들어가면 같은 숫자 곱하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NPU의 사용이 많아지면 GPU의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당연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NPU 사용이 늘었다는 건 시장 잡아먹었다는 소리잖아요, 얘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NPU, 어느 회사 NPU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왜 가져다 쓰느냐가 질문이 되겠죠. 네.
그게 실제로 GPU의 어떤 면을 대체하느냐. 예, 그럴 그게 수도 핵심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는 이미 NPU란 부위가 들어가서 인공지능 추론을 하고 있죠. 이미. 예, 그 퀄컴이건 뭐 삼성 엑시노스건 다 안에 NPU 부위가 있어요. 어허. NPU가 꼭 별도의 칩일 필요는 없고 거대한 칩의 일부여도 상관없죠. 이미 그 녀석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칩이 스마트폰 안에 우리가 그 온디바이스라고 하는 거에 기여하는 바는 없죠. 엔비디아 칩의 추론은 대부분 서버에서 하는 대규모 추론이지. 네. 당연히 NPU 많이 쓰면 그 GPU 사용이 줄어들 수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는 그 GPU나 이런 그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끌고 가는 게 학습용 반도체일 뿐인 것이고. 네, 앞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가 대체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GPU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느냐를 논의하기도 했고, 네. 그러면 이제 NPU 사용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GPU 수요도 어느 정도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NPU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많죠. 우리나라에도 그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예, 많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예, 있고, 뭐 어디 있는 벌써부터 뭐 이제 상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뭐 실체가 어디까지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경쟁력이라든지 대표적인 회사라든지 좀 어떻게 나눠서 보고 계세요? 저는 솔직히 지금 수준에서 예. 학습용 GPU는 이제 NPU가 됐건 GPU는 이미 엔비디아가 지금 가장 핫한 녀석을 물고 있잖아요. 네.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이런 걸. 이미 거대 언어 모델이 엔비디아에서 돌아가는 걸 확인했죠, 빅테크들이. 네. 그러니까 이 언어 모델의 크기가 획기적으로 한 100배 정도 커져야 된다, 이런 상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엔비디아를 깨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거지만 돌아가는 게 확실하죠, 엔비디아. 네네. 근데 제가 한 100배 정도 큰 걸 돌린다고 하면 엔비디아가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런 경우면 엔비디아 대신 딴 걸 쓰죠. 근데 100배 큰 걸 지금 해보고 싶나요? 글쎄요, 이거죠. 아직까지는. 예, 그쪽에선 그러니까 엔비디아 대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NPU를 개발하는 대표적인 회사. 뭐 많죠. 오랫동안 했던 뭐 세레브라스 같은 데도 이런 거 계속 개발을 했고, 네. 옛날에 뭐 그래프 코어 이런 데들도 개발했죠. 뭐 명칭은 TPU 썼다, NPU 썼다, GPU 썼다 하지만 사실은 다 비슷한 놈들이에요, 솔직하겐. 지금은 얘네들을 구분하는 건 큰 의미가 없죠.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예.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신문 지면상으로 온라인 기사로 네. 이제 찾아보는 거는 하여튼 회사 이름들은 다 멋있어. 예. 엄청 복잡하고. 그래서 뭐 저마다의 NPU를 하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심지어 뭐 엔비디아 GPU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다, 뭐 전성비, 예. 가성비 좋은 게 있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 이거 구분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예, 뭐 당연하죠, 그거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칩은 숫자 하나로 그 전투력이 찍히는 게 아니에요. 전투력.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엔비디아 전투력이 10이라고 하면 세레브라스 20이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체 시스템을 놓고 싸우는 것이지, 이거는. 네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런 식으로 딱 구분하는 거 자체 의미가 없고, 저는 그런 것보단 이 칩들이 어디서 비교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냐, 이런 걸 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비교 우위냐? 예. 이제 그런 쪽에서 완전히 다른 시도를 하는 회사들이 있죠. 이제 요즘에 좀 이름 나오는 게 그 짐 켈러 회사잖아요. 네, 텐스토렌트. 음. 여기는 이제 칩을 좀 엔비디아 칩이랑은 다른 방식으로 만들고 대신 프로그램을 아주 많이 뜯어고치라고 요구하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래도 그 짐 켈러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른바 이제 반도체 전설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네. 인텔이면 인텔, 테슬라면 테슬라, 애플이면 애플, 가서 진짜 그 회사의 반도체 기술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사람인데, 텐스토렌트? 네, 그냥 이 회사 이름들은 참 멋있어. 그렇죠. 텐스토렌트.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다른 거예요? 짐 켈러가 만든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돌리는 인공지능들 그 중에서 지금 유행하는 게 뭐겠어요? 그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죠. 근데 이 챗GPT 같은 녀석들은요, 지난 우리가 17년, 18년에 돌렸던 인공지능이랑 비교하면요, 사이즈가 수백 배 커요. 차지하는 메모리가 몇백 배 커요. 네. 프로그램 크기가 몇백 배 크니까 한 번 구동할 때 해야 되는 계산도 몇백 배 커요. 네. 이제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크기가 찔끔찔끔 커질 때는 상관없었지만 갑자기 몇백 배 큰 녀석을 돌리려고 하니까 기존 엔비디아 칩에서도 좀 안 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네.
뭐가 잘 안 되냐 하면 메모리가 발목을 잡아요, 계속. 지금 HBM이 왜 많이 팔리느냐. 엔비디아 GPU 안에서 봤을 때 그게 가장 구하기 쉬운 솔루션이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2012년에 AI 혁신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GPU랑 지금 학습용 GPU의 계산 능력은 40배가 넘게 차이나요. 기술 발전이 참 뛰어나죠. 네. 근데 메모리는 HBM까지 사용해도 15배밖에 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3분의 1 뒤처진 거죠. 속도 측면에서. 예. 예. 그래서 GPU가 노는 시간이 길어요. 먼저 계산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장 안에다가 생산 설비를 한 100개 갖다 놨는데 메모리가 50개밖에 자재를 못 건네주는 상황인 거죠. GPU가 40배 빨라질 기간 동안에 HBM은 15배 정도만 향상됐다. 예, 이게 HBM 그 패키징 기술이 없었으면 한 4, 5배밖에 안 빨라졌을 거예요. 그나마 패키징 기술로 네. 올라온 게 이 정도. 그러니까 HBM 같은 이제 어려운 패키징을 써가면서 이제 눈물겹게 성능을 올렸음에도 네. 반도체 그 GPU 자체의 성능 향상을 따라오지 못한 거죠, 메모리가. 그러면 어떤 생각을 좀 해보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좀 그 메모리 접근을 줄일까 이런 생각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HBM을 더 고대역으로 더 빠르게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그게 되면 진짜 겠죠. 저 HBM을 그냥 제껴버릴까? 이러는 거예요? HBM을 안 쓰고 예를 들면 여기 G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으면 네. 얘네 둘이 그 통신하는 걸 한번 지켜보는 거야. 한 10,000개 정도 데이터 오고 가는 걸 지켜봤더니 예. 사실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GPU 안에 잡아놔도 되는 데이터들이 많네. 요런 결론이 있을 수도 있죠. 이거를 이해하려면 정확하게 뭐가 메모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네네네네. 메모리에서 GPU로 오고 가는 값들은 인공신경망의 그 패러미터라고 부르는 네. 인공지능 본체랑 그거랑 곱셈 덧셈 해야 되는 그 중간 그 추론 중간 값들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근데 이 추론 중간 값들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요. 한번 메모리에서 GPU를 갖고 오면 이론상으로는 GPU 안에서 여러 번 계산하고 써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추론하는 거 요리하는 과정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제 도마가 너무 조그매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볶음밥을 만들려고 당근이랑 양파를 채를 썰어야 되는데 당근 하나를 채 썰고 이렇게 치워놨어요. 네. 그 다음에 양파 하나를 이렇게 채 썰고 치워놨어요. 그 다음에 얘네를 어디 버무려야 돼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파를 썰어놓고 절반 버무리고 치워놓고 당근하고 버무리고 이렇게 또 합치고. 네. 근데 실제로 이거 보면 버무릴 때 그냥 섞어서 한 번에 버무려도 되죠. 네. 양파 썰어서 그대로 놓고 옆에 그 다음에 당근 또 썰고 그냥 보울에 넣었으면 빨랐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잡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GPU는 이게 내가 한번 이거 그림 보여드릴게요. 실제로는 이게 엔비디아 GPU랑 HBM이라고 하면요. 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데이터가. 제가 AI를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요. 저 왼쪽에 있는 게 HBM이고 네. 오른쪽이 GPU. 예, 요게 엔비디아 GPU인데 네. 요 데이터 하나를 HBM3에서 가져와 갖고 예. 엔비디아가 그 인공신경망 곱셈 덧셈 해야 될 녀석을 막 곱해서 예. 결과값을 여기다 넣고 또 요 주황색 가져와 갖고 계산하면 파란 거 나오고 그다음에 요 하늘색 나오고 이거를 반복하면은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 이렇게 하면 추론이 끝나는 거야. 학습이건 추론이건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랑 요 데이터가 요 GPU랑 메모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공하고 임시 저장, 가공하고 임시 저장 이런 일을 해요.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효율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 안에다가 저장해 놓고 데이터를 몇 번 써요. 요 주황색 같은 걸 GPU가. 자주 써야 되면. 네.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거든요, 엔비디아는. 그 CPU도 쿠다 그래요. 같은 걸로. 그 안에 그 임시 저장소에다가 자주 접근할 것 같은 데이터는 여기 HBM에 쓰지 말고 네. 예를 들면 제가 요 녀석을 이렇게 바꾸는데 10번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네. 8, 9번은 요 안에 남겨놓고 써요. GPU 안에다가. 그러니까 즐겨찾기. 예, 그런 식으로 넣어놓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겠어요? 요 GPU가 그걸 좀 지가 자동으로 해요. CPU도 그렇고 GPU도 그렇고 제가 데이터를 중간 가공할 때 요 녀석은 또 접근할 것 같은 데를 칩이 스스로 판단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별표 쳐놓고 예. 즐겨찾기 하는 데이터들을 GPU에 박아놔야지 이가 아니라
예. GPU가 그거 보고 이거 계속 쓰이겠는데? 얘가 한 두 번쯤 건드렸으니까 세 번도 건드리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쿠다라는 그 모델로 자동화해서 쿠다가 하는 게 아니고 칩 자체가 하는 거예요. 쿠다는 오로지 프로그래머 입장의 언어일 뿐이고요. 그 기계어 만드는 도우미일 뿐이고 실제로는 요 안에 캐시 컨트롤러 이런 게 자주 쓸 것 같은 데이터를 스스로 택해요, 칩이. 네네네네. 근데 칩이 택하는 거에 문제는 뭐겠어요?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을 짜다가 좀 제대로 못 짜면 이런 일이 생겨요. 요 임시 공간 되게 좁죠? 네. 그래서 제가 임시 공간에 쓸 데이터를 이렇게 계속 넣다 보면은 꽉 차네. 꽉 차죠. 꽉 차면은 이렇게 다시 또 옮겨 적는 거예요, 얘가. 근데 사람들 중에 좀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요거 가져와서 덧셈하고, 요거 가져와서 덧셈하고, 요거 가져와서 덧셈 하는데, 예. 근데 제가 요거를 2개밖에 유지 못한다고 하면 얘가 쫓겨나겠죠. 네. 그러면 얘를 쫓아내요, 이제. 얘가 첫 번째 들어왔고, 얘가 두 번째 들어왔는데, 요게 세 번째 들어와갖고, 얘를 쫓아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게, 여기다가 1을 더해라 이런 걸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얘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 예. 그럼 이것도 쫓겨나죠, 여기서. 얘가 또 쫓겨나겠죠. 그러니까 공간이 한계가 있으니. 예. 왜냐하면 얘는 80기가 나오고요, 다 합치면. 네. 요거 80기가 나오고, 요 안에는 수백 메가바이트밖에 없어요. 용량 측면에서. 예, 용량이 이만큼 많이 차이 나요, 칩에 들어. 그래서 HBM 쓰는 거예요. 요 안에 임시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뭐 이거 1기가도 못 할 건데, 안에. 그러니까 열어놓는 건 거의 뭐 엄청나게 열어놓을 수 있지만 예. 즐겨찾기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처럼. 예, 냉장고랑 도마 같은 거예요, 저한테. 제가 재료 다듬다가 그 도마에 안 들어가면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데이터 가공을 쭉 하다 보면 감당한 이제 요 순서가 꼬이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요거 1, 2, 3이라고 하면은 네. 1이라는 녀석에 요 1 데이터 A, B, C라고 할게요, 이거. 네. 뭐 이거 되게 좀 일부러 만든 예에 가까운데 제가 명령을 이런 식으로 써놨다고 해볼게요. A에다가 예. A 플러스 1을 해라. 그 다음에 B에다가 B 플러스 1을 해라. 이 순서대로 하라고 프로그램이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근데 누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썼다고 해봐요. 제가 여기 도마에 데이터가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처음에 A에다가 A 플러스 1 해야 되니까 A를 가져와야 되죠. 요 덧셈을 하려면 가지고 와야 돼요, 안에다가. 그래서 데이터 한 번 가져왔죠. 그 다음에 B에다가 1 더해야 되니까 A 쫓아내고 B가 들어왔죠. 또 데이터 두 번 불러왔죠. 그 다음에 C에다가 또 1 더하니까 C를 이렇게 불러와요. 세 번 불러왔죠. 네. 그 다음에 A에다가 2를 더해야 되고 또 A를 불러왔어요. 네. 지금 메모리 4번 접근한 거죠, 그러면. 근데 제가 얘네 둘 순서를 바꿨으면 한 번 줄죠, 메모리 접근하는 게. 왜냐하면 A에다 1 더하고 B에다 1 더하고 C에다 1 더한 다음에 A에 2 더하라고 했는데 네. A를 처음에 한번 가져온 다음에 플러스 1 하고 플러스 2 하면 HBM 접근 안 했잖아요. 그럼 세 번으로 줄죠. 이런 비효율이 생겨나는 거예요, 실제로 프로그램에. 이런 비효율을 얘가 알 방법이 없어요. 뭐 하는 건지 모르니까. 저게 비효율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얘는 그냥 좀 간단한 규칙으로 이제 또 접근하겠거니 이런 걸 카운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짐 켈러가 한다라는 건 그래서 짐 켈러가 HBM을 건너뛰거나 그냥 일반 메모리 반도체를 쓰는 방식으로 뭐 개발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게 저거를 그럼 또 어떻게 효율화할 수 있는 얘는 건 어떤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텐스토렌트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접근을 취하는 그 인공지능 반도체들은 데이터가 네. 칩의 특정 부위에 아예 매핑이 돼버려요. 들어가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아예 아까 설계할 때부터 예, 그러니까 A라는 녀석 계산하는 부분은 아예 이렇게 매핑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칩 텐스토렌트 칩에 이렇게 매핑이 되고요. 네. 그러면 요 A 계산한 거는 반드시 B로 간다. 왜냐하면 인공신경망이란 거 이렇게 그물처럼 막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데이터가 이렇게 그 앞에서 뒤로만 흘러가요. 해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칩의 물리적인 부위를 인공신경망에 직접 매핑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5개 층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데이터를 막 이렇게 주고받는다. 그러면 요 층들을 다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가 인공신경망의 층입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데이터가 한번 여기
예를 들면 제가 추론해야 되는 사진이나 질문이 들어오면 요 녀석이 이 칩을 거의 다 타고 다니다가 답변만 뿅 나오게 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텐스토렌트 칩은. 그러니까 설계할 때 그 안에다가 각각의 방 같은 걸 만들어 놔서 미리 분양을 해놓겠다. 예, 그 입주자를 찾아놓겠다. 엔비디아는 어떻게 도느냐? 예를 들면 인공신경망이 이렇게 뭐 4개의 층이 있다고 하면요. 예. 이 AI 이렇게 입력하고 출력을 한다고 해볼게요. 이게 그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 있으면 요런 모양의 AI를 돌리기 위해 엔비디아 칩은요. 요 첫 번째 층 돌릴 때 요 전체가 이거를 전부 다 계산하고 네. 전부 다 이거 계산을 도와줘요. 그래서 첫 번째 층의 중간값을 얻어내면 이제 요 두 번째 층 있죠. 요거 계산할 때 또 엔비디아 칩 전체가 우글우글 몰려가서 계산하는 거예요. 아, 시기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인공지능을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로는 요 칩 전체가 요 층 하나하나를 다 함께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엔비디아 칩에는 물리적으로 인공신경망의 부위가 대응되지 않아요. 칩 전체가 한 층 한 층 계산하는 거죠. 네. 어렵죠, 이런 개념. 그러니까 계산한다는 걸 우리가 이걸 얼마나 이해하고 싶냐에 달렸는데 네. 이 텐스토렌트 같은 칩을 이해하려면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도는지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아끼겠다는 건지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더더욱이 짐 켈러, 이 텐스토렌트가 만드는 거는 완전히 딱 어디에 쓰이는 무엇을 하는 AI 반도체인지부터 정의를 내려놓고 그거를 설계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 텐스토렌트 칩의 핵심은 AI만 엄청 잘하는 칩을 만드는데 지금 돌아가는 AI 반도체들을 보니까 메모리를 너무 낭비하더라. 왜 낭비하는지 살펴보니까 이렇게 인공신경망을 층층이 프로그래머는 층층이 계산되기를 바라고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칩 전체가 왕창 몰려가고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처리하는 게 문제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칩 전체가 한 개 층을 와글와글 처리하고 그러니까 메모리 비효율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불러올 때 여기 데이터 다 엎어쳐야 되죠. 네. 그 두 번째 층 처리할 때 요거 불러왔던 거 다 엎어치고 요거 이제 HBM에서 요렇게 불러오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층 할 때 또 HBM에서 이만큼 불러오겠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얘는. 이제 진켈러 칩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예 특정한 GDDR 메모리를 그 인공지능 층에다 이렇게 매핑을 시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GDDR 칩을 이거 메모리를. GDDR 아니고 솔직히 LPDDR 써도 되고 네네. 얘도 HBM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디자인을 해놨더니 HBM까지는 없어도 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뭐 핸드폰에 그냥 쓰는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를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이제 가볍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어렵다니까요. 네. 어렵고 어렵다고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정말 딱 쉽게 예. 이런 거 제끼고 이해할 방법은 있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이게 정인성 작가님이니까 이 정도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더 쉽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제가 뭐 해봤자 얼마나 하는 사람이라고. 또 하나가 이게 참 그 개발하시는 분들은 뭐 아는 방식이겠습니다만 이게 짐 켈러가 새롭게 만드는 뭐 이제 아키텍처 기반이 리스크5 어떤 개방형 개발 네.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인텔이나 무슨 뭐 X86 버전 네. ARM의 방식으로는 이게 어렵고 리스크5 방식으로는 가능하다. 이거는 어떤 차이예요? 전 사실 오늘 참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딱히 동의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리스크5만 할 수 있고 암이나 X86이 할 수 없는 건 없어요, 솔직하게. 근데 많이 뭐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인텔 방식은 너무 폐쇄적이다. 그러니까 폐쇄적이라는 건 설계가 밖으로 안 알려졌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폐쇄적인 인텔 CPU가 인공지능 서버에 안 들어가는 인공지능 서버 들어가죠. 그쵸 CPU. 예, 특히 그 학습용 시스템은 거의 다 인텔 CPU와 엔비디아 GPU 조합이죠. 인텔 아니면 뭐 AMD고 그 둘은 똑같은 거니까 사실. 네네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없어요. AMD CPU와 엔비디아 GPU냐, 인텔의 CPU와 엔비디아 GPU냐. 예, 그런 문제잖아요. 예. 예, 리스크5라서만 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실제로는. 이게 리스크5가 그 텐스토렌트 칩에 보면 두 개의 다른 종류가 들어가요. 네.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텐스토렌트 칩은 딱 요 정도 영역만 존재하거든요. 요게 그 GPU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기존 GPU가 하던 일을 하는 건데, 이 GPU에 하나 어떻게 보면 AMD에선 쿠다 코어라고 부르는 녀석들 있죠. 네. 그 안에다가 조그만 리스크5들을 5개 넣어놨어요. 보면 네. 요 5개 그러면 이 텐스토렌트 칩은 어떻게 생겼냐면 쿠다 코어 해당하는 곳에 이렇게 연산 장치를 놓고요. 네. 이게 그 실제로 곱셈 덧셈 하는 애예요. 네. 여기다가 이제 리스크5 코어 조그만 거를 5개를 넣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조그만 리스크5 코어 중 하나는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요거 하나에 예. 그리고 요거 하나는 나가는 데이터 처리하고요. 나머지 3개는 요 안에서 그 GPU가 하는 계산들 하는 거를 막 이렇게 담당을 해요. 예. 근데 요거는요 원래 옛날 암에 있던 조그만 코어들이 하던 일들이에요. 잘 보면 암으로도 할 수 있어요. ARM으로? 네. 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봐야 요 옆에 있는 요런 거 이제 얘들은 뭐 TT 코어 뭐 어떻게 부르더라? 10-6 코어라고 부르는데 네. 옆에 있는 10-6 코어의 데이터 받아와서 검증하고 처리 가능하면은 받아주고 처리 불가능하면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이런 애들이에요 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CPU는 원래 많았다니까요 옛날에도. 저는 이게 리스크5로만 된다? 효율이 더 좋을 수는 있는데 네. 이 일을 리스크5만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요런 식의 일을 하는 조그만 코어들 많이 봤거든요. 안 될 이유가 없죠. 이게 일단 리스크5라는 게 약간 개방형으로 예. 되어 있는 아키텍처라고 하는 어떤 반도체를 이제 설계할 수 있는 기반? 예.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 이거는 똑같아요. 인텔 X86 있죠. 네. 얘는 그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걸로 돌아가죠. 그리고 스마트폰 암 있죠. 네. 얘는 엑셀 파워포인트 안 돌아가고 대신 모바일 게임 이런 거 돌아가죠. 네. 그거랑 다른 제3의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크5는. 그러니까 이걸로 노트북 만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돌아가겠죠. 이걸로 프로그램 쓴 사람이 없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CPU가 쓰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리스크5는. CPU가 쓰는 언어 중에 하나. 암도 언어고 X86도 언어잖아요. 예.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쓰여지는 언어죠. 네. 리스크5도 그거예요. 리스크5로는 엑셀 파워포인트도 안 돌아가고 모바일 게임도 돌아가지 않아요. 리스크5용으로 써진 어떤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을 뿐이죠. 요거는 그래서 AI에 조금 더 특화되는? 아니 AI용으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리스크5는. 원래 그 전에. 암도 싫고 인텔도 싫어서 플러스 얘들은 오래됐잖아요. 예. 얘들은 다 오래됐기 때문에 이 명령어들 그 기계어 자체도 단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단점들을 고쳐서 나온 그런 명령어 세트들일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CPU가 하는 일은 더하고 곱하고 비교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짐 켈러는 리스크5 바탕으로 일단은 칩을 설계한다는 거잖아요? 예, 리스크5를 넣어서 네. 리스크5 바탕으로 한다는 건 옳은 표현은 아니죠. 요 10-6 코어 안에 리스크5가 들어가긴 하지만 요 안엔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SRAM도 들어가고 뭐 맥도 들어가고 그 곱셈 덧셈기도 들어가고 하겠죠. 그럼 이 곱셈 덧셈기를 제어하는 조그만 코어들을 요 안에다가 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 하나하나. 왜냐하면 짐 켈러 반도체의 컨셉 자체가 네. 요 안에서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걸 다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 아까 봤던 엔비디아 GPU는 제가 명령어 넣으면 요 안에 데이터 유지할 거 다시 저장할 거를 GPU가 스스로 정한다니까요. 예, 예. 근데 짐 켈러 칩은 그것도 프로그래머가 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산하는 순서를 프로그래머 혹은 인공지능 하는 애 너가 봤을 때 지금 들어온 데이터가 요 GDDR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면 유지해도 좋다. 이런 거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개발하는 사람이. 이 GPU가 알아서 골라줄 때보다 이론상 효율이 높아질 거잖아요. 맞춤형으로 가능한. 예, 제가 그러니까 극한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극한의 프로그래밍. 이 엔비디아 GPU는 제가 명령어를 써놓으면 얘가 알아서 여기 메모리를 유지했다가 여기 HBM에 넣었다 한다니까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텐스토렌트는 요런 거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도 다시 메모리에 쓸 건지 이런 거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짐 켈러 선생님, 우리는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맞춤형으로 이렇게 좀 설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짐 켈러가 그 해준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가져다 쓰라고요, 그렇게. 가져다 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을 다 넣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너희가 효율을 짜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탕을 해주고. 예, 지금 엔비디아 칩은 얘도 조금씩은 들어가지만 제가 요거 데이터 하나 들어왔을 때 네. 이거 GPU 안에 계속 갖고 있어라 이렇게 지시할 방법이 없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데이터가 칩 안에 오래 있어야 효율이 좋아질 것 같은데 네. 칩이 싫어 저리가 하면은 쫓아낸다니까요 데이터를. 네. 근데 요 짐 켈러식의 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잡아놓고 싶은 데이터 계속 잡아놓을 수 있어요. 단점 스스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쉬울까요? 아주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짐 켈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엔비디아 고객을 뺏어오려는 게 아니고 스타트업이라든지 일부 맞춤형이 필요한 곳들이 우리의 잠재적 고객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겐 이 비즈 모델이 확고한 애들이 쓰기 좋죠 이건. 자기들이 특정 분야.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인공지능을 구동해봤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칩 안에 있는 데이터까지 통제하면 이득을 보겠다. 이러면 쓸 수 있는 칩이죠. 더 효율화해서 쓸 수 있는 특정 분야에서. 왜냐하면 제가 AI 이거 신경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양한 구조로 신경망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요런 구조도 있고 뭐 요런 구조도 있고 다양한 구조를 만들었는데 어느 구조가 더 좋을지 지금은 모르죠. 근데 이 중에 짐 켈러 칩에 더 맞는 구조도 있고 아닌 구조도 있고 하죠. 이게 저기도 이제 텐서라는 표현을 이제 써주셨는데 그 텐서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해서 TPU라고 하고 구글이 이런 명칭을 쓰잖아요. 예, 쓰죠. 그러면 NPU랑 TPU랑 GPU랑 가장 큰 차이점은 쉽게 어떻게 구분을 해서 보면 돼요? 사실 없어요. 차이는. 지금 수준의 차이가 없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GPU의 G는 제너럴 퍼포스. 예.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엔비디아 붙인 거고 네. NPU는 우리의 목표는 인공지능 돌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공지능 잘하는 칩이야라고 부르는 것뿐이요. TPU는 텐서인데 텐서는 사실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인공지능 돌릴 때 그 숫자가 이제 3차원 큐브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소수점이. 네. 그걸 텐서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인공지능 계산은 결국 다 텐서 계산 아니야? 우린 텐서 잘하는 칩이요. 그러면 인공지능도 잘하겠지. 그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이게 TPU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리를 전부 접근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텐스토렌트 자기들이 이 텐서 칩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냐? 여기 제가 이 상자 형태로 그려놓은 게 이제 그 단위 계산할 거 텐서예요. 네. 근데 텐스토렌트 칩은 제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인공지능이 값을 타고 가서 이렇게 나와야 결과값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그 인공신경망의 특정 층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다 이런 게. 네.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넣으면 여기서 주황색을 뭐 예를 들면 파란색으로 가공하고 예. 그 조건 맞으면 파란색을 진한 파란색으로 가공해서 어딘가로 이렇게 출력을 하면 끝난다고 해볼게요. 네. 요 메모리 한 번 접근하고 여기서 두 번 접근하고 끝났죠. 네. 엔비디아 칩은 요거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한 번 돌아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다가 갔다가 돌아왔다 한다니까요. 그 정도 차이가. 그러니까 얘도 텐서 계산을 해요. 예. 근데 얘는 지금 왕복 3번을 했지만 이거는 왕복으로 끝내버렸죠. 왜냐 제가 이걸 프로그래밍 할 수 있거든요. 엔비디아 GPU는 그냥 GPU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HBM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냥 제너럴하게 쓸 수 있고 TPU나 NPU는 특정 분야에서 더 효율화를 할 수 있는. 실제로는 텐스토렌트 TPU도 만들 때 엔비디아처럼 만들어도 돼요. 이런 거 다 스마트하게 해줘도 되죠. 그런 비교 우위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텐스토렌트 칩 같은 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으냐. 예를 들어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액셀러레이터, 브레이크, 사이드, 핸들로 운전하죠. 네. 그 정도면 운전하잖아요. 예. 근데 누군가 이제 저한테 자동차를 주는데 엔진의 실린더 하나하나 내가 조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야. 사기통인데 기통 하나하나, 브레이크도 바퀴 하나하나 네가 손으로 다 조정할 수 있게 해줄게. 이론상 제 서킷 기록이 이론상 최고 기록 뭐가 더 좋겠어요. 포뮬러 1처럼 자동차를 아주 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이론상 제가 타야 될 코스를 정말 잘 알고 있다면 이 코스에선 몇 번째 실린더를 쓰고 이거를 지정하면 되죠, 제가. 그러면 그 이론상 최강차가 나와요. 문제는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면 진짜 번거롭다는 거죠, 이거. 지금 나오는 이런 수많은 AI 반도체랑 엔비디아 칩들의 경쟁 구도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엔비디아는 그냥 무난하게 다 잘해요.
왜 무난하게 잘하냐 하면 요 녀석이 제법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덤프트럭, 포크레인 같은 거고. 예, 얘는 그냥 제가 데이터를 막 넣고 학습 막 돌려도 자주 쓸 것 같은 데이터는 GPU가 좀 가지고 있다가 안 쓸 것 같으면 HBM으로 보내고 이런 거 스스로 좀 해줘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좀 찾아야 되잖아요. 스타트업들은. 네네네네. 그러면 그 비교 우위를 찾아 나설 때 텐스토렌트는 우리는 우리 칩 안에다가 데이터를 최대한 오래 잡아놓게 해주겠다. 어떻게 잡아놓을 거냐? 요런 거 하나하나 전부 컨트롤하게 해줄게. 그래서 이 텐스토렌트 같은 칩은 제가 요 GDDR의 데이터 들어가는 데까지 다 지정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약간 주문 제작? 주문 제작이 아니고 칩을 사서 제가 데이터 위치를 지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칩을 그 만들어 사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몇 번째 칩에다가 어떤 데이터 넣을지 지정할 수 있는 칩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텐스토렌트 같은 경우에 짐 켈러의 텐스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칩 이름이 이제 웜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뭐 사전 주문을 받는다라고 뭐 하는데 그랜델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 그냥 하나의 설계를 바탕으로 대량 생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형 반도체를 만든 게 아니고 얘들은 그냥 반도체 세대마다 하나씩 내놓고 대신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차인데 실린더 하나씩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서 주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의 건물로 따지면은 그 안에 원룸이 수십 채가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서 인테리어 어떤 하나도 없는 집으로 원룸 같은 꾸밀지는 쓰는 사람이 알아서 써서 분양하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예, 그런 거 계속 짓는 애고 엔비디아는 적당한 가구랑 적당한 에어컨이랑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런 차이로. 예, 요 데이터를 넣어주고 하는 거는 텐스토렌트가 하는 게 아니고 니들이 잘 쓰세요 이런 거에 가깝습니다. 텐스토렌트는 웜홀이라는 AI 칩을 설계할 때 짐 켈러가 네. HBM을 쓰지 않고 그래픽용 DRAM이라든지 뭐 LPDDR이라든지 예. 이런 걸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가정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이제 텐스토렌트 같은 식의 이제 NPU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네. 그러면 HBM의 수요는 조금 기대 이상으로 많이 커지기는 또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돼야죠. 이게 돼야.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이 가정을 바탕으로. 이런 칩이 많이 나온다 이런 거는 출시가 많이 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한 놈만 성공하면 되지. GPU 회사도 역사에서 여러 놈이 있었지만 엔비디아 하나가 지금 다 해먹잖아요. 심지어 AMD도 손가락 빠는 거고 지금. 네. 왜냐? 이런 거는 하나만 성공하면 어차피 수요는 다 잡아먹는 이따만큼 거니까. 뜨거든요. 이런 칩이 많이 출시되는 건 의미가 없고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텐스토렌트로 했더니 학습이건 추론이건 몇십 배가 빨라져야 돼요, 뭔가. 그러면 이런 그 삽질 말 그대로 프로그래머의 삽질이죠, 이거는. 할 노가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엔비디아 칩으로 학습 돌리면 어떠냐 하면요. 데이터 로딩하고 GPU 학습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이 HBM에 데이터 들어갈 때도 그냥 저는 로드 이런 거를 예를 들면 호출하면 그냥 데이터 로드 해라 그러면 HBM 안에 알아서 다 써지고요. 그 GPU에서 계산해라 그러면 GPU로 알아서 잘 넘어가요. 네네네. 잘 넘어가서 하여튼 제가 원하는 숫자 100만 개를 곱하는 거 이런 거 결과값이 빡 네네네. 튀어나오죠. 네. 이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엔비디아의 칩이 HBM도 잘 통제해요. 근데 제가 텐스토렌트 칩을 쓰려고 하면 요 데이터 위치도 제가 지정을 해야 돼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입력해야 될, 제가 추론해야 될 뭐 사용자의 그 질문을 넣어야 되고, 뭐 두 번째에는 첫 번째 인공지능 층 들어가고, 두 번째 층 들어가고, 세 번째 층 들어가고, 이런 거를 다 지정해 주는 거. 엔비디아 칩은 대충 잘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어떤 특정 목적에 맞게 그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그 성공 네. 사례가 나와야 되고, 야 재밌겠네요.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얼마 전에 이제 짐 켈러도 네. 우리나라 방문해갖고 예. 현대차 비롯해서 몇 군데 이제 뭐 투자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어이 반도체 신이라는데, 반도체 전설이라는데, 그래서 막 투자한다고 하고, 근데 약간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불투명한 거네요. 그러니까 투자 받는 대상이 이거를 쓰려고 해야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투자 받는 대상이, 그러니까 투자하는 대상이 예, 투자하는 하는 분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현대차나 예, 정말로 하이닉스나. 이걸로 추론이건 학습이건 돌린다는 사람이 이거를 투자하는 게 의미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뭔가 AI로 나아갈 기업들이 예, 투자를 해서
그 뭐 웜홀이 됐던 이런 텐스토렌트의 반도체를 사서 쓰는 게 맞다. 예를 들면은 그 테슬라도 처음에 하드웨어 3.0 나왔을 때 네. 기존의 엔비디아 솔루션이랑 비교했을 때 자사 인공지능 성능이 21배인가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자체 설계. 예, 근데 예를 들면 현대차가 드디어 자신들의 그 자율주행용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고 해봐요. 그 테슬라처럼 자율주행 박스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근데 그거를 만든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어떤 인공지능으로 차를 움직일지 결정 났다는 거죠. 어허. 뭐 그 정도로 이제 잘 돌아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엔비디아 솔루션을 해봤더니 자기들이 돌리고 싶은 AI가 안 돌아갈 수도 있죠. 엔비디아가 제안한 엔비디아 칩이 줄 수 있는 성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짐켈러 칩을 이렇게 해보니까 뭐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걸로는 될 것 같다. 그러면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으니까. 네,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예, 있죠. 아직- 이거 자기들 토큰데 이게. 그죠. 아니 근데 또 이 회사들은 뭐 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할 텐데 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칩들은 현실적으로는 되게 요 안에도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엔비디아용으로 그 프로그램을 짜면은 네. 여기 제가 짠 예를 들면 파이토치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가 여기 프로그램 쓰면 알아서 얘네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다 들어가요. 제 엔비디아용 칩을 할 땐 제 프로그램 이렇게 하나 쓰면은 네. 그게 끝나는 거야. 근데 이 텐스토렌트 칩은 여기 들어가는 프로그램 요런 데 들어가는 애들도 제가 하나씩 짜줘야 되고 여기 메모리 위치도 지정해줘야 되고 이 전체 돌아가는 바깥에 또 역시 파이토치 프로그램 또 있어요. 근데 요런 데 프로그램 들어가는 건 기존에 인공지능 연구하던 애들이 하던 영역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예. 이런 거 엠베디드 하는 사람 영역에 가깝지 요게. 기존 인공지능만 하던 회사들이 봤을 땐 되게 뻑적지근한 녀석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안에. 예. 난생 처음 보는 애가 들어가 있네. 심지어 안에 있는 것도 암도 아니고 써본 사람 별로 없는 리스크5가 들어가 있죠 안에. 그러니까 이거를 쓸 수 있는 회사는 정말로 이런 프로그래밍 잘하는 회사가 써야 될 거예요. 특히나 칩 초반이라서 요 안에 뭐 도움받을 프로그램도 많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얘는 벌써 짜야 되는 프로그램이 한 종류가 더 있는 거예요 여기. 그게 약간 리스크가 있네요. 리스크 5를 바탕으로 한 리스크가 그렇죠. 예, 있네요. 발음이 그러니까 리스크인 거죠. 근데 이것도 인공지능을 해본 회사, 인공지능 반도체 좀 다뤄본 회사가 써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공지능 다루는 사람들은 사실 반도체를 안 보고 그냥 짠다니까요. 그건 엔비디아가 다 해결해 줬어요 원래. 근데 이제 이런 칩은 처음에 쓰려고 하면 특히나 요 안에서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그래도 한 F3 자동차는 운전해본 사람이 F1을 몰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어느 정도는 맞추면 그리고 왜 네. F1 같은 경우에는 핸들에 모든 그렇죠. 조작이 예, 다 여기 달려 버튼 다 있잖아요. 달려 있잖아요. 예. 그걸 어느 정도 맞아. 해본 사람이 F1을 몰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저 승용차 운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F1에 앉으면 사고 나는 것처럼. 이제 짐 켈러 칩의 다음 단계는 그래서 요 조그만 리스크5 말고 큰 리스크5를 또 옆에 붙이는 건데 네네네. 이미 우리 요런 디자인 한번 봤어요. 그 AMD의 MI300A인가 그거 네네네. 보면 CPU랑 자기 GPU를 같이 묶어 놓은 게 있어요. 네네. 세트로. 예, 그거랑 똑같아요. 거기서 AMD CPU를 리스크5 설계로 바꾼 게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얘들. 이름이 뭐냐? 예, 그랜델이네요. 그랜델로 가면 요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저렇게 되면은 어떤 기능이 어떻게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AMD도 왜 이렇게 CPU를 붙여놓은 제품을 만들었었냐 하면 예. 이게 실제로는 GPU 쪽에 그 텐서 연산만으로 안 되고 예. CPU가 하나씩 복잡한 걸 해줘야 돼요. 인공지능 구동할 때. 예를 들어 활성함수 중에 몇 개 이런 거는 그거랑 뭐 사전 찾기 이런 몇 개가 있는데 CPU가 해줘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인공지능 돌릴 때. 고차원적인 거. 예,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다가 잠깐 CPU한테 도와줘 이런 식으로 던져요. 그럼 이렇게 답이 오죠. 그거를 리스크 5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여기에 제가 암을 넣건 X86을 넣건 안 될 건 없어요, 사실. 넣으면 되죠. 예. 이거 칩 성공하면 여기다가 X86 넣어줘 하는 사람 분명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저는 기존에 예를 들면 엔비디아 칩을 썼는데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어요? 인텔 X86에서 돌아가면서
엔비디아 쿠다 코어랑 통신하는 식으로 프로그램 써져 있죠. 그대로 쓰려면 X86이 좋죠. 여기. 우리 거 조합은 인텔 엔비디아 조합이니까 저 예. 옆에도 X86을 넣어줘 이런 예, 식으로. 분명 가능할 거예요. 안 될 거 없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요 리스크5가 리스크5 생태계에서 성공할 경우 네. 큰 영향을 끼치는 녀석은 요건데 요 안에 리스크5 쓰는 거랑 여기 리스크5 쓰는 거는 의미가 많이 달라요. 오, 그래요? 여기 들어간 거는 리스크5라는 생태계 솔직히 말하면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큰 보탬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몇십 줄, 몇백 줄짜리 코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요 안에 아주 복잡한 거 안 들어갈 거예요. 그냥 작은 방. 예, 그 숫자 예를 들어 한 20몇 개 정도 동시에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예. 뭐 신호등 같은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거는 빨간 불이면은 들어오지 말고 뭐 노란 불이면은 여기서만 데이터 들어오고 어떤 불이면 여기서만 들어와라. 이런 거 통제하는 녀석이 들어가요. 이 안에 있는 건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녀석이죠, 실제로. 제가 아무리 여기서 좋은 소프트웨어 요 안에 넣어봤자 누가 가져다 쓰기 쉽지 않은 거죠. 여기서 돌아갈 프로그램은 실제로 일하는 프로그램들. 그 좀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돌아가겠죠. 고차원적인 걸 해야 예. 되는. 문제는 이 칩이 처음 나왔을 때 여기에 최초에 탑재될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 거냐가 큰 문제인 거죠. 성능 측면에서도. 성능이야 비슷하겠죠. 얘가 좀 더 좋을 수도 그래요? 있죠. 오. 근데 현대 CPU는 결국 말씀드렸지만 리스크5, ARM, X86이라는 건 인간으로 따지면 CPU가 영어를 쓰냐, 한글을 쓰냐, 네. 일본어를 쓰냐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네네네. 근데 언어들도 좀 장점 단점이 있잖아요. 음. 예를 들면 미국은 주어 다음 동사가 바로 나오고 행동이 바로 보인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죠. 예를 들면 영어는 I love you 하면 나는 사랑한다 바로 나와요. 네. 여기 맥락 잡히죠. 근데 한국은 나는 너를 이렇게 가잖아요. 너를 뭐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특정 말에서는 이제 의미 전달이 살짝 늦을 수 있는 것처럼 요 명령어 사이에도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CPU한테 바라는 건 끝까지 가면 다 뭐냐 하면요. 예. 덧셈 잘하고 뺄셈 잘하고 곱셈 잘하고 나눗셈 잘하고 두 값을 비교 잘하고 비교 잘해서 조건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제어해 주는 거 이런 걸 기대해요. 빨리 잘하는 거. 예. 오. 여기서 근데 영어에서는 비교가 컴페어고 한글에서는 비교라고 하고 일본어를 모르겠네. 뭐 그렇게 쓰인 차이인 거예요, 그 안에서. 재밌다, 재밌다.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게 재밌으면 예. 제대로 이해를 못 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 약간 그 양자물리 실컷 들어놓고 그렇죠. 예. 이해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예. 이해하면 이거 틀린 건데 이런 것처럼.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아니 왜냐면 이제 항상 신문 기사상으로 보면 이게 뭔 말인지 그냥 막 예. 써놓은 것 같은 느낌만 들고 그런 차원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옆에서 해설을 해주시니까 이제 신문 기사를 볼 때 조금 더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텐스토렌트 칩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좀 한 방향으로 좀 극단적인 느낌도 있고 이제 그 중간 단계 칩들이 좀 많죠. 예를 들어 AMD 칩 같은 건 네. 사실 언어만 다른 엔비디아 칩이라고 보는 게 옳죠. 언어만 다른 엔비디아 칩. 그러니까 GPU예요. 그냥 사실은 GPU인데 AI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못 먹은 GPU일 뿐이죠. 인텔 GPU 가우디도 똑같아요. 네. 그냥 이것도 엔비디아 칩이랑 크게 다르지 않겠죠. 뭐 안에서 설계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있고 CPU랑 통신은 조금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본질은 그냥 일반적인 GPU예요. 요런 형태로 움직여요. 형태는 비슷하고. 예, 이렇게 그 칩에다가 데이터 넣으면 알아서 칩의 HBM이랑 통신해서 그럭저럭 잘 돌아간다. 요런 컨셉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건축물일 수는 있는데 네. 그게 국제 표본이 됐느냐, 예. 생태계를 잡아 먹었느냐 이 차이. 예, 그러니까 이건 선제적으로 그 자리에 이제 돗자리 깔고 앉았냐 아니냐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스토렌트 칩은 돗자리는 못 깔았죠. 예. 돗자리 아예 못 깔았으니까 예. 아무리 짐 켈러가 그 설계의 신이라고 해도 요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결국 곱셈기, 덧셈기, 뭐 메모리 컨트롤 이런 게 잔뜩 들어갈 건데 짐 켈러가 아주 갑자기 그 동일한 실리콘 면적 안에서 곱셈기 성능을 20배씩 올릴 수는 없어요. 곱셈기는 모두가 설계할 수 있고 덧셈기도 설계할 수 있고 연산장치 다 설계할 줄 알거든요, 사람들이. 네. 모두가 설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조막조막한 요소를 10배, 20배 개선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마치 제가
지금 냉장고를 만드는데 전기 효율이 10배 좋은 냉장고를 만드는 건 비슷해요. 전 세계 냉장고 순위 차이는 있겠지만 몇 프로 차이 날 거잖아요, 사실. 네. 왜냐하면 냉장고의 핵심 부품이 압축기나 이런 것들이 원리가 다 알려져 비슷하니까. 있으니까요. 예. 요 안에 있는 곱셈, 덧셈 이런 것도 다 원리가 알려져 있어요. 예. 어떻게 설계하면 된다는. 그렇죠. 아무리 이제 이 짐 켈러가 설계의 신이고 반도체 이쪽에 뭐 최강자라고 해도 요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 중에 이미 원리가 알려진 녀석을 엄청나게 개선할 수는 없어요. 뭐 그건 피할 수 없죠. 그러네. 왜냐하면 이 부동소수점 연산기 이런 건 역사가 30년이 넘었거든요. 굉장히 옛날부터 만들어 왔던 물건이죠. 그 이런 개개의 것을 개선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개선을 하고 싶은 것이냐, 이 칩은. 메모리 때문에 요 만들어 놓은 이 연산 장치들이 노는 거를 많이들 봤어요. 인공지능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노는 시간을 줄이면 동일한 연산 장치 개수로도 효율이 2배 늘어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노는 시간을 줄일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짐 켈러식의 대답을 한 거예요. 아하. 이 정도로 데이터 흐름을 컨트롤하면 된다. 이 정도로 컨트롤하게 해주면 결과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 메모리랑 칩 사이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TPU 안에서 한 데이터 단위를 계산할 걸 다 시키고 메모리로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짐 켈러 입장에서는 HBM 메모리가 못 따라오고 있는데 이 GPU가 놀고 있는 걸 그렇죠, 꼴 보기 예. 싫었다. 맞아요. 아, 그 노는 꼴을 못 봤던. 예, 이제 GPU를 안 놀게 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은 HBM을 쓰는 거죠. 이야, 재밌습니다. 예.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제 반도체 신, 반도체 전설 짐 켈러 이런 예. 거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 뭐 본인도 몇 차례 인터뷰를 통해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게 과연 사람들한테 얼마나 제대로 이해가 됐을까는 좀 의문이었거든요. 저도 그거를 이해가 잘 안 됐었고. 설명하시려고 할까요, 이거? 사실 이 설명을 듣는 대상에 따라서 지금 이거 거의 2시간 가까이 했는데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제 저는 문과고 네. 작가님은 이과고 반도체 개발도 해보셨고 인공지능 저는 이제 개발도 반도체 해보셨고 개발을 했다기보단 공정. 쓰는 사람이죠. 그거를 그리고 써서. 공정에 계셨던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 아니요, 저는 그 검증 쪽이죠. 검증. 소프트웨어를 많이 봐서 아는 거예요, 반대로. 아. 그 조금 SOC 그 펌웨어도 보고 해서 이런 걸 아는 거에 가까워요. 검증 쪽에 계셨고 네. 또 AI 스타트업도 하셨었고 검증 수단으로서 이제 반도체 자체를 좀 빡시게 만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안에 제조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 들어가는 거 막 살펴보면서 이제 외부 칩이랑 상호작용 이런 걸 좀 봐야 됐어요. 그리고 참 그 직전에 내셨던 책 이름이 AI 혁명의 미래? AI 혁명의 미래. 예. 그것도 또 나온 지 이제 몇 달 됐습니다만 예. 여전히 볼 수 있는 네, 뭐 많이 아직은 살아있는 있으니까. AI 혁명의 미래. 예, 어쨌거나 저는 이제 이 짐 켈러 칩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 이게 진짜 좋은 칩이 뭐냐 이런 문제. 지금까지 짐 좋은 켈러가 칩의 개념. 성공하는 칩, 좋은 칩은 뭐냐. 지금까지 짐 켈러가 설계를 성공시켰던 것들은 잘 보면은 AMD에서 라이젠 설계하고 네. 근데 이 라이젠 자체는 진짜로 동일한 그라운드에서 인텔이랑 예. 동일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놓고 성능 좋은 칩을 만드는 대결을 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인텔과 AMD 모두 동일한 x86이란 언어로 된 방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깔고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에서 설계만 성공하면 음. 이 칩이 성공해요. 성능으로 비교해서. 예, 기존의 인텔 프로그램 다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리고 그 암 쪽 애플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 갔을 때도 그냥 기존의 스마트폰에 돌아가던 게임이랑 뭐 온갖 앱들이 다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이미 그 뒤에 칩의 설계만 잘 돼 있어 이 칩을 사줄 사람이 있는. 수억 명 있는 케이스죠. 예. 근데 이 텐스토렌트 칩은 어떠냐? 아. 칩의 성공 자체가 최초의 소프트웨어 하나를 내가 같이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야, 훨씬 더 어려운 도전인 거네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80년대에 나왔는데 88년, 9년 이럴 때 나왔어요, 엔비디아가. 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인텔을 저쪽에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로 떠오르는데 30년 걸렸죠. 네. 그런 정도의 갭인 거예요. 엔비디아 90년대 아니에요?
88, 뭐 90년대 뭐 큰 차이 안 나겠죠. 어떻게 하건. 근데 거진 30년이 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있을 예, 때까지. 예, 예. 그리고 엔비디아랑 인텔의 위상을 바꿔놓은 건 뭐예요? 사실은 인공지능이죠. 아, 근데 그 인공지능 누가 개발했어요? 엔비디아가 개발한 건가요? 캐나다에서 개발했어요, 최초로. 처음에 예. 예. 캐나다 무슨 토론토 대학이었나? 예, 네. 토론토, 그 사이파 이런 데서 이제 몇십 년 연구해서 결과가 나온 거죠. 정확한 이론이 나왔는데 그 이론을 CPU로는 돌리기 힘드니까 GPU로 구동한 거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엔비디아가 좋대라는 소문이 쭉 돌면서 싹 돈 거죠. 이 텐스토렌트도 비슷한 과정을 가야 되는 거죠. 아하. 심지어 인공지능이 아니어도 성공할 수도 있어요, 이런 칩은. 네네.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죠, 사실. 인공지능도 이게 잘 돌릴 수 있죠. 굉장히 잘 짜면 효율이 좋을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캐시 들어간 데이터까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니 굉장히 효율이 좋아질 거라고요, 이런 거.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그래서 내가 이 최대 성능을 2배 끌어올리는 게 정말 우리 회사 2배 좋아지느냐 문제인 거죠.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예. 엔비디아 설립은 1993년인 걸로. 내 나이가 더 많네. 이거 바로 잡아야지 안 그러면 예. 이제 또 바로 이제 댓글이 달리거든요. 아, 정인성 작가님 통해서 또 오늘도 명쾌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거에 아마 가장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에. 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정인성 작가님은 사실 이제 이과와 문과를 연결시켜주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네. 더 좋았습니다. 가장 어렵기는 했어요, 솔직히. 예, 어렵기는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뭐 두 네. 번 보면 돼. 뭐 아직 뭐 2시간밖에 안 되는 거. 근데 어렵습니다 원래.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 자리 쉬운 게 있습니까? 이게 그 자리 잡은 녀석 하나를 쫓아내려면 아, 많이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이 못 챙기는 게 요런 거구나.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시도해야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 칩들은 다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인공지능 그 이론 쪽에서 어떤 발견이 일어날진 모르죠. 예를 들면 제일 안 좋은 케이스. 지금 수준에서 발전이 딱 멈춘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챗GPT가 답변 하나 하는데 1초 걸린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텐스토렌트 칩을 했더니 0.1초 만에 됐어요. 근데 이거 사용자한테 영향이 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치면 그냥 대답하는데 여기 논문 요약해줘야 하는데 1초 만에 대답 나오는 거랑 0.1초 만에 나오는 게 큰 차이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한테 큰 의미는 없지만 뭐 자율주행이 됐든 아주 고도화되는 시스템에서는 그래도 빛을 그런 볼 데서 수 있는? 대박이 나야 되죠. 그러니까. 아, 그래서 예를 그런 들면 성공 사례. 제가 어떤 로봇이나 자율주행을 하는데 이게 사례들을 쭉 봤더니 한 0.5초 내외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엄청 많았다. 그러면 이때는 반도체 자체 성능을 놓고 써볼만 하죠. 아하. 근데 그런 발견이 없으면은 왜 쓰죠? 막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되게 그 아직은 모르는 곳이에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정인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윤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